주의. 이 프로그램에는 무분별한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취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풍문으로만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 안녕하세요.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하나만한 얘기를 하는 방송, EJ 덕분에 지금 탑10 안에 잠깐 진입했던 방송 시네타운 19 38회 시작하겠습니다. 잠깐이라니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근 일주일 가까이 4일 5일을 들어가 있었던 걸로. 아 오늘 빠진 거야? 11일이 이렇게 아 하네요. 빠졌네. 뭘 빠져? 미친 거 아니야? 빠졌네. 야, 우리 100등 안에 들어본 적도 거의 없어. 아 사람이 이렇게 하다 보면 빠질 수도 있지 말이야. 한두 번 좀 빠지면 다시 놓고 하면 되지. 뭘 거기서 이렇게 아이 더러운 놈 빠질 진짜. 수도 있지. 어? 빠져본 적 없나? 야, 이 더러운 놈아. 아니, 당신 빠져본 적 없나? 아니, 쟤는 푹 빠지잖아. 쟤는 푹 빠지는 스타일이라. 안녕하세요. 시네타운 19에서 소설가와 인권 변호사를 맡고 있는 이재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나인틴에서 조정실을 담당하고 있는 김은종 PD입니다. 올드스쿨 김창렬의 올드스쿨 담당하고 있고요. 저 19에서 이동영 작가와 알고 있는 이송입니다. 제일 중요하지? 저게 정말 중요한 거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빠져서는 야. 안 될 포인트예요. 야 정말. 야, 이건 근데, 빠지면 안 돼. 야 어떡하냐. 우리 이제 접어야 될 것 같아. 왜냐면 너무해. 이건 아닌 것 같아. 이 저 퀄리티가 이 정도 퀄리티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5위 치고 6위 치고 이랬잖아. 5위까지 올라왔죠. 5위까지. 아니 그러니까 5위 위에는 어차피 넘을 수 없는 벽이야. 우리가 컬투야. 그걸 그러니까. 넘으면 회사에서 싫어해. 정말 너무 놀랐어 저는 그 순위를 보고. 아니 이럴 수가 그러니까 있나.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아니, 이제 그것도 이재기 힘이지만 추천 한마디에 추천도 또 이래. EJ 쪽이 많았잖아요. EJ에서 다 온 거지.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우리가 시네타운 19이잖아. 근데 이동영 작가가 시네타운 19라고 소개를 했다고. 근데 이동영 작가가 이제 경상도 양반이다 보니까 발음이 별로 안 좋으시잖아. 시네타운 19 해가지고 그 인터넷에 보면 자동환색 검색어가 시네타운 19. 사람들이 막 못 찾아가지고 왜 시네타운 19 없는 거죠? 뭐 이런. 가족이야? 패밀리야? 오 마이 갓. 미치겠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마치 우리가 또 지난주에 무슨 우리가 홍보하면 더 잘 나갈 수 있었는데 홍보를 안 했네 이러고 깝죽댔는데 마치 짠 것처럼. 그러니까 진짜 짠 것처럼. 내가 이동영 작가한테 굳이 하라고 부탁 안 드리고 심지어 만났을 때 하지 마세요 창피해요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그래 하셨거든. 심지어 이렇게 삐지도 깔리잖아. 우리 들어봤어? 못 들어봤지. 들으면 소개를 하셔. 자기가 소개하고 싶은 시네타운 뭐 19라는 팟캐스트가 있다. 근데 거기서부터 그 풍문으로 들었어가 깔리는 거야. 너무 그 친절한 소개였어. 아니 그 지난주에 두 분이 만났던 그 이동영 작가 두 분이 만났잖아요. 네. 그거는 뭐 어떻게 결과물이 좀 나왔어요? 저희 그 아침 지나고 있는 이파엠 이수경 파워 FM의 그 조간 브리핑 코너에 정영진 위키프레스 편집장님이 퀴즈쇼 출연 때문에 며칠 비우게 되셨어요. 그래서 퀴즈쇼? 제가 퀴즈쇼. 그 뭐야? 1억 퀴즈쇼라고 하던데 저도 정체를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좋게는 사는 것 같아요. 비우게 돼서 그 자리를 이제 대신해줄 대타가 필요했구나. 필요했어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 EJ에 이제 활약하고 있는 스타가 있다. 추천을 받아가지고 만나봤는데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틀 정도 진행을 했는데 폭발적이었어요. 그 이 작가님이 나왔어? 네, 직접 여기 공중파의 목소리 산 거야? 공중파 데뷔했죠. 데뷔하신 거야? 거기다가 빡신 프로그램으로 아침 이수경 조간 브리핑. 김용민을 탄생시킨. 예전에 김용민이 탄생된 고도원과 김용민을 만든. 김용민이 거기서 한 5, 6년 하셨죠. 거기서 그렇죠. 김용민 그것 때문에 씨가. 사실은 있던 김용민이라는 어떤 그 말하자면 시사평론가가 탄생하게 된 그 프로죠. 그래서 저는 욕심이 나더라고요. 소개로 이렇게 만나봤는데 이틀 방송했는데도 공중파 첫 방송치고는 99점이었어요. 제가 아니 그 톤은 그대로야? 그 사투리 톤 그대로? 많이 그 톤도 많이 이렇게 톤 다운을 하고 그 내용 저는 딱 한 회 들어봤거든요. 팟캐스트를 잘 안 들으니까. 근데 거기 나오는 거랑은 그 차이가 많이 있죠. 그만큼 시원하게 못 해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제가 보기엔 원래 하던 분보다 어제 제가 다운받아서 들어봤는데 듣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빼는 걸로. 저는 예언하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빼겠습니다.
교체될 거라고 예언하겠습니다. 저는 사정하지 않고 빼겠습니다. 이거. 여기서 제가 노래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BMK의 꽃피는 봄이 오면 교체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그 노래는 좀 많이 들어보셨나? 음란소년의 네, 오빠 이 노래만 안 하는 들어봤어. 거야. 불쾌해서. 아니 왜 자기 얘기를 불쾌하게 생각을 해? 저 깔기까지. 그리고 또 지난주에 그게 저희가 처음으로 탑10 안에 진입을 했는데 저희가 클라우드 아틀라스가 워낙 영화가 복잡하다 보니까 평소에도 횡설수설하지만 너무 횡설수설하는데 그게 하필이면 사람들이 많이 들은 거야. 아 진짜? 바보들이 그러니까 바보지만 더 바본 줄 알 거 아니야. 그 사실 클라우드는 제일 재미없었던 편인데. 또 이런 식으로도 얘기하면 딴 건 재밌었다는 뜻이야. 살짝 빠진 사이에 들어오네. 쑥 들어오네 그냥 아주.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오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네. 메일이 폭주했어. 메일 말고도 우리 그거 정말. 알아요, 이제프님? 우리 카페 생겼어, 카페. 저 다음 카페 생겼는데 기절합니다. 기절해. 회원 수가 2명이래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야, 너랑 너 아니냐? 청취자 수가 진행자 수보다 적은 방송이었는데 지금은 카페 회원 수가 진행자 수보다 적은 방송. 시네타운 19입니다. 다음에 생겼더라고요. 예. 이거 뭐야? 아니 근데 거기에 그 우리 내용에 대해서 주석을 달아 놓으셨어요.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얘기했던 북두권이란 무엇이냐, 뭐 아니면 뭐 저 범죄와의 전쟁 캐스팅 비화 이런 걸 이제 주석을 달아 놓으셨는데 되게 재밌어. 거기다가 우리가 한 얘기에다가 되게 재밌더라고. 한번 찾아가 봐야겠네. 다음에 카페 이름이 뭐예요? 카페.다음.net하고 슬래시 시네타운 19였나? 19 아니야. 19. 하나만한 컨텐츠의 위대한 평론이랄까? 그러니까. 꿈보다 해석이 좋다. 마치 제 소설을 김윤식 님께서 해석적인 우주적 상상력. 우주적 상상력으로 인정한 젊은 소설가라고 해주신 감사하네. 찾아봐야겠다. 근데 지난주에 이 메일을 보는데 갑자기 막 메일에서 여러분들이 막 보내주시는 거야. 지금 뭐 5위 하고 있어요. 몇 위 하고 있어요. 사진까지 이렇게 캡처해가지고 보내주시는데 막 정말 주말 내내 이렇게 막 흥분해서 보고 있는데 또 갑자기 주말 내내 카톡이 막 삐비비비비비비 막 뜨는 거야. 이거 뭐냐면은 여기서 지금 이승훈 PD만 못 알아듣고 있는데 뭐냐면은 잘 몰라요 뭔지. 그때 우리 저희 그 파리 미니 썬더 했잖아요. 네. 거기에 참여해 주셨던 우리 실장님과 네. 약쟁이 다혜님과 수경투님 뭐 이렇게 등등 해가지고 네. 무슨 방을 만드셨어요. 카톡에다가 단체 채팅방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데 토요일 밤이었나? 뭐가 이렇게 땡땡땡땡땡 계속 올라오는 거야. 난 처음에 뭔지 몰랐지.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거더라고. 그래서 이제 막 카톡을 나누고 막 했는데 이분들이 지금 엄청나게 빠르셔. 제가 95년도에 천리안을 처음 들어가는데 거기 영퀴방이라고 있어요. 영퀴. 유명했죠. 그거. 아세요? 아세요? 참여해보셨어요? 유명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뭐 키아누 리브스, 그다음에 뭐 달리는 버스 뭐 이러면 정답 스피드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연상 퀴즈를 해가지고 맞히는 거야. 영화를. 근데 내가 이게 타자가 독수리 지금도 그렇지만 너무 느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 한번 해보겠다고 밤에 새벽 3시까지 다 아는데 문제는 너무 빠르니까 못 쫓아가는 거야. 이게. 거북이라고 하지 거북이.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딱 한 번 퀴즈를 맞추고 내가 퀴즈를 내봤네. 정말 그 순간에 떠오르더라고.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이 실장님하고 약쟁이 다혜 수경투님 왜 이렇게 빨라 이게? 그러니까. 뭐 이게 다다다다다다다 저도 잠깐 하다가 저는 빠졌는데 저는 이제 주말에 그 와이프가 외국 출장 가 있다가 와가지고 그걸 계속 할 수 없어가지고 빠져 있었는데 보긴 봤죠. 계속 삑삑거려요 그게. 봤는데 정말 어마어마한 글리 속도가 올라오더라고요. 투지스는 중요한 건 전혀 모르는 세계네. 이승훈 PD는 어디 갔냐며 다들 이승훈 PD를 간절하게 원하는데 이승훈 PD는 당분간 할 수 없습니다. 네. 투지라고 그때 되게 안타까우셨어요. 거기서 이승훈 PD를 간절하게 찾는 분들이 너무 많았는데 안타까웠어. 제가 삼성전자 물건을 안 쓰잖아요. 근데 조만간 삼성전자 거를 하나 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투지폰이 삼성전자에서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조만간 삼성전자 물건을 사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저 나인틴의 프론티어가 왜 그 전화기는 투지를 쓰는 거야? 제가 원래 늦어요. 제가 2002년까지 삐삐 썼었어요. 훌륭한데? 멋있어요. 저는 늘 개혁가 그게 이제 개혁이 뭐 얼리 어답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중에 이제 최고로 늦은 사람이 개혁 지체자라고 하거든요. 뭔가 새로운 문물이 도입이 됐을 때 제일 늦어지는 사람. 제가 바로 그 개혁 지체자의 전형적인. 아직 운전면허도 없지. 핸드폰도 2G지. 진짜 면허 없는 건 대박이다. 회사도 걸어 다니지. 뭐 아무것도 없어 나는. 참고로 저 이승훈 PD는 한 6시쯤 되면요 갑자기 잠바를 주섬주섬 챙기더니 목도리를 이렇게 막 감아요. 그리고 위에다가는 그 군고구마 털모자를 쓰고 눈만 내놓게 만들고 나 간다 그러고 가요. 영하 15도에
그 영하 15도에 안 걸어보셨죠? 강가를. 전 이제 안양천 따라 걸어가니까 신도림이라 집이. 그냥 강가를 따라 걷다 보면은 그런 기분이다. 눈만 내놓고 이렇게 걸어도 눈 아래 혈액이 얼어가지고 앞이 안 보이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어. 저는 영하 15도에 그 우리 회사 라운지에서 자본 적 있어요. 그날 시네타운 19 정모하고 썬더 한 날. 미니 썬더. 미니선다하고 자고 있는데 그 청소하시는 그 아주머니께서 저를 깨우시더니 PD님 여기서 주무시면 입 돌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이렇게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아 그리고 그러고 보면 그 EJ의 그 다른 진행자분들이 계시면 저희처럼 이제 3명으로 돼 있는데 예. 이 박사님이랑 세장님이라고 계신데 그분들이 저희가 이 작가님만 좋아한다고 삐져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그렇게 편애하는 게 아니라 그 저희가 제가 이 작가님이랑 처음에 만나게 된 게 저희 회사 PD가 이제 이 작가님이랑 뭐 접촉을 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이제 얼떨결에 따라 나가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작가님밖에 못 뵀기 때문에 제가 그분밖에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게 그런 거지. 나머지 두 분들 뭐 싫어한다거나 안 좋아한다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그 뭐 오해하지 최초에 마십시오. 나갔던 PD 같이 나갔던 그 PD도 뭐 한다는데. 뭐 한다 그러더라고요. 이철민 PD요? 이 작가님이랑 뭐 한다는데. 그러니까 그분 한번 유명인이 되셨잖아요 예전에 한번. 그분이 조심하셔야 할 듯합니다. 아니 뭐 우려가 되네요. 얘기하면 어때? 적잖은 우려가 되네요. 그 PD가 어느 PD냐면요. 저희 예전에 그 티아라 화영 씨 사건이 터졌을 때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던 PD입니다. 예. 오후 내내. 근데 다음 날까지. 유철민 PD가 내가 봤을 때는 이름 얘기하면 어떡해? 아니 아까 얘기했잖아 이미. 여러분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유철민 PD. 류입니다. 류철민 PD. 유철민이라고 류철민인데 못 들은 걸로 해주세요. 검색도 하지 마세요. 네. 야 이러다가 또 1위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유철민 PD가 내가 봤을 때는 12층에 있는 모든 PD들의 인지도를 다 합쳐도 못 따라가.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류철민 PD는 시사 프로를 하고 있어서 그 사람을 섭외할 일이 없었어. 티아라를 섭외할 일이 없었다고. 그때 국장이 엄청 깼죠. 국장이 엄청 깼어요. 이 새끼 네가 어디다 섭외하니고 뭐, 섭외할 데도 없는 새끼가 네가 뭐 티아라한테 감나라 배나라 미친놈이라고. 게다가 아이고 배야. 교양국에서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다들 교양 PD로 알고 있었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PD인 줄 알고 있어. 그래서 졸지에 아주 의식 있는 교양 PD로. 우리나라 저 엔터테인먼트 비즈니스 업계의 어떤 청정수로 1급수로 해양심층수라고 하죠. 이거 어떡하냐 그러나 저러나 나 이렇게 또 이렇게 고민해 보긴 또 처음이네. 하여튼 이거 너무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아니 그리고 이직 PD님 저 스크린 쿼터에 대해서 견해 바꾸셨다는 얘기 제가 견해 바뀌었어요. 왜 바꾸셨어요? 왜 어떻게 바뀐 거야? 어떻게 왜 바뀐 거야? 그 전에는 원래 스크린 쿼터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고 우리나라 이제 경쟁력 있으니까 스크린 쿼터 풀자고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저랑 김은종 PD는 그래도 한 번 풀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 풀면 안 돼요. 요즘 영화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그게 뭔 소리야? 풀면 큰일 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우리나라 그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이 있잖아요. 대중문화를 이루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저는 정서라고 보거든요. 셋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 정서가 지대하게 중요한데 그 정서라는 거는 로컬의 그 어떤 분명한 성벽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7번 방의 선물 같은 영화는 그러니까 만들 수가 없다는 미국에서 거예요. 올 수가 없죠. 하지만 최근 이제 그 정서 자체가 보편화된 기준이 그 속도가 빨라지면서 많이 보편화됐어요. 그러니까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정서 때문에 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제가 봤거든요. 위험하다. 그대가 그 기술적으로 완벽한데 정서마저 공감을 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제가 입장을 워낙 잘 바꿔요. 별 무리 없이 바꿨습니다. 예. 이제 새로 그러구나. 들으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이직 바꿔요. PD님 캐릭터를 잘 모르실 텐데 이직 PD님은 그 소설 껍빛단리에 나오는 그 이 박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표리부동하고 기회주의자. EJ 듣고 오신 분들 잘 아시죠? 기회주의자에 대해서. EJ에서 주로 다루는 내용 기회주의자들. 마주테이의 박쥐가 국회의원들이라면 압구정의 박쥐는 이재익 PD입니다. 압구정 그 부동산 업소와 그다음 성형외과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권 변호사 사무실 하나 냈어요. 자 메일 소개해 주시죠. 예. 근데 어떻게 너무 하지? 많죠. 큰일 났네. 많은 대로 소개하는 거지 뭐. 아니 그게 아니라 혹시 소개 못 되신 분들이 마음 상하실까봐 그러지. 뭐 별걸 다 생각해 할 수 없어. 아니 진짜. 김은종이 자, 일단은 목소리만 따뜻한 게 아니야. 우리가 그 초등 그러니까 임용 발표가 보면 김은종 PD 칭찬이 제일 많더라고. 이 사람들 왜 그래? 자 일단 들어봅시다. 임세봉님. 네. 임용 시험의 친구래요. 시네타운 19이 어제 초등 임용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선생님이 되었어요. 와! 야. 아니 우리 거를 유독 그렇게 임용고시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본다? 우리가 그렇게 교육적인가? 아니 내가 보기엔 노량진에서 우리가 인기가 좋은가 봐. 커프가 시네타운 19는
컵밥과 함께 우리도 조만간 용역들한테 저 깨지는 거 아니에요? 존나 얻어맞고 어디라고 사발면 깨지고. 꺼져 병신아 존나 얻어맞을 것 같아 왠지. 공부하는 중에 영화를 직접 못 보고 대리만족을 했다고 네. 저희 나인틴을 들으면서 이제 진짜 영화를 봐야죠. 공부 중에 활력소였던 세 분 감사합니다. 혹시 여자 초등학교 선생님에 관심이 있으면 소개시켜 있습니다. 아니 임세봉님 저희 다 학부형이에요 지금. 애가 지금 있는데 지금 뭔 소리야 지금. 있다고 한 점은 아니, 뭡니까 그럼? 아니 저는 뭐가 됩니까? 김은종 PD님 관심은 있어요. 어쩔 수 없다 뿐이지. 아니 그게 아니라 아이 교육에 대해서 교육 관심 없어요? 애 교육 망칠 일인지요?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아. 어떤가. 아니 뭐 이런. 관심은 있을 수 있잖아. 관심도 없나? 저는 기본적으로 또 소설을 쓰고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런 어떤 사람들 많이 만나. 충분히 다양하신 것 같아요 이미. 많이 만나봐야 합니다. 많은 교감도 하고 많은 경험을 해야 돼요. 많이 교감하신 것 같아요. 저희 슬픈 숙명이죠. 네. 교감을 그 몸으로 하시나요? 아니요, 저는 눈빛으로 하죠. 네. 자 다음은 권도윤님. 근데 오늘 온 저기 중에서 메일 중에서 늘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만 오늘도 역시나 그렇게 첫 경험이라는 분들이 많아요. 저 뭐 30몇 년 40년 살면서 라디오에 사연 한 번도 안 보내본 사람인데요. 이런 사연이 너무 많아. 내가 본 메일 중에도 그 애널 스핑터 나도승우님. 그러니까 부산에서 의사하시는 나도승우님도 그렇고. 관할근이라는 뜻이죠. 항문과략근. 우리가 몇 회 때 그걸 얘기했지? 꽤 됐지. 한참 됐어. 오래됐어. 하여튼 권도윤님 제 첫 경험입니다. 나이 36에 방송, 라디오, 피드백 해본 적 한 번도 없는데 태어나서 처음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담 없고 순발력 없는 연예인들은 이 방송 듣고 반성해야. 극찬해 주셨어요. 대단한 극찬인데. 그러니까 반성해야 될 새끼들이 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연출하다 보면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연출하다 보면 깝깝하게 내가 저것들한테 출연료를 줘야 되나 돈을 받아야 되나 저 새끼한테 내가. 아니 그나마 라디오 출연료는 싸지. 나 텔레비 있을 때 진짜 진짜 답 안 나온 애들 있죠. 얘들이 왜 이 돈을 받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 이상희님도 멕시코에서 보내주셨어요. 와, 멕시코. 잘 듣고 계시다고. 우리 용설란으로 만든 테키일라 한 잔 먹고 싶네요. 야. 그러니까 그다음에 전영수님. 제 이름은 셰프 앤서니 전이라고 소개해 주세요. 요리사신가 보다. 그런가 보네. 그러고 보면 잠깐만 내가 끊을게. 미안. 뭐냐면 그동안 달라진 거 못 느꼈어요 뭐? 김은종 PD가? 글쎄요. 컴퓨터로 갖고 왔네요. 그렇지. 그동안 갤럭시 생겼다며 자랑하면서 맨날 갖고 다니다가 요번에 메일이 너무 많은 거야. 이걸로 안 되는 거. 손으로 깔짝깔짝으로 안 되는 거지. 갤럭시 노트를 했다가는 배터리 다 달아. 오늘 전화를 못 받기 때문에 노트북을 들고 왔어요. 다시 처음부터 소개해 주십시오. 무슨 전영수님, 셰프 셰프 앤서니 전이라고 소개해 주세요. 앤서니. 그냥 허세입니다. 드디어 최근 방송까지 따라온 기념으로 메일 한 통 보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으시긴 시작했는데 한참 됐는데 이제 여기까지 이제 따라오신 거야. 아니 최근에 듣기 시작해서 쭉 최근 방송까지 들으셨던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막 3, 4일 동안 막 따라잡은 거야. 어. 막 그래가지고 솔직히 청취 자세가 처음과 같진 않습니다. 알토란 같은 사연과 개소리라는 부분을 뛰어넘고 듣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번에도 뛰어넘으시면 얼마 안 남을 것 같은데요. 뛰어넘으면. 못 들으시는데 다른 청취자분들은 잡에 대해서 소개하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래서 나름 8년 정도 요리사였다가 성인 아토피가 생겨서 일찌감치 요리계를 은퇴하고 졸라 깜깜한 멘붕 상태에 빠져있는 총각입니다. 배운 게 할 줄 아는 게 요리뿐인데 8년 동안 요리하다가 성인용품으로 갔다는 얘기잖아요. 깜짝 놀랐어. 지금 깜깜해. 어떡하지? 큰일 났네. 님이 먹고 살기 참 힘든 세상이네요. 그런 말이 나왔어요. 아이고. 아토피가 되게 괴롭거든요. 제가 아토피 때문에 상당히 오래 지금도 지금 아토피 때문에 고생하고 있어요. 아니 피부 좋잖아. 이승훈 PD 참고로 말씀드리면 12층에서 피부가 제일 좋아요. 근데 그 맨날 얼굴 술 먹고 돌아다니는데 얼굴만 그렇고요. 얼굴 밑으로는 엉망이에요. 얼굴 밑으로 쓰레기. 다음은 김연숙님.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지금 소개하는 메일의 한 80% 이상은 이의제에서 추천받고 오신 분들이에요. 이런 멘트들은 생략을 할게요, 제가. 네. 1회에 준비 안 된 것 같은 그 첫 경험부터 갈수록 녹익은 멘트들 좋으네요. 처음에 1회 때는 저희가 굉장히 버벅댔나 봐. 아니 우리 1회 때 그거 있잖아. 처음에 시작할 때 시네타운 음악 깔고 이제 이게 시네타운 19 이런. 정말 날 죽이고 싶다. 우리 오랜만에 그거 한번 해보자. 뭘 해봐 이 사람. 뭘 해봐. 시그널은 좋아. 시그널은 참 좋아. 그 시그널. 시네타운 19 시네타운 프로그램 그 시그널은 제 입사 이후 12년 동안 제가 한 가장 잘한 일이에요. 근데 요 시그널은 내가 봤을 때는 요거는 우리 지금 회사 시그널 중에 제일 좋아. 가장 그 말하자면은 프로그램 특성이 잘 녹아 있어. 타이틀 한번 외쳐주세요.
시네타운 19. 우리가 이 지랄을 했어. 아이고 병신 같아. 근데 아니. 희한하다. 내가 만든 시그널에 내가 멘트하니까 되게 기분이 이상하네. 아니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타이틀과 우리 컨텐츠는 전혀 맞지 않는데 그 지랄을 왜 했냐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이해 때부터 안 했잖아. 이래만 하고.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었던 거지.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너무했다. 그리고 이럴 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누군가 씨발이라고 한번 모르게 나왔는데 이거 이렇게 해도 되냐? 이제 뭐 사정봉 습자지 뭐 부러졌네. 돌이킬 수 없어 이제. 집에서 고민을 해봤는데 인기가 많아지면서 제가 엄청 걱정을 했어요 주말에. 야 이거 저 김용민 꼴 난다 이렇게. 그래서 큰일 나겠다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해도 너무 많이 한 거야.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어. 계속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미 뭐 싼똥인데 뭐 이미 만든 캐릭터 어쩔 수 없어요. 오해하실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제가. 근데 재밌으라고 하는 거니까 오해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와서 저건 또 뭐야? 정말 하나의 아버지고 또 한 가정으로서 그 성실하고 소시민이죠.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다 분리돼 있는 멘트가 맞아. 하나의 아버지도 맞고 한 가정의 가장도 맞고 성실한 것도 맞아. 다 내가 틀리다는 게 아니고 근데 그게 의미가 조금 달라. 그리고 다음 메일 소개해 주시죠. 네. 다음 메일. 다음은 김현우님. 야, 떡치고 싶은 밤입니다로 시작하는 메일. 아름답다. 9학번이시래요. 사실 나이가 드니까 욕망도 게을러지긴 하네요. 벌써? 문학적이야. 아니, 나이가 드니까 욕망도 게을러진다. 아니 근데 아직 이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79쯤 79쯤 돼서 그런 얘기 하세요. 제 9학번이신데 제 친구가 이 방송을 몇 주 전에 알려줬습니다. 저보고 우라카이가 뭔지 아냐고 그러더군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바로 자칭 우라카이 대마왕이거든요. 저랑 따로 한번 배워야 될 것 같네요. 제 입봉작에는 약 19편의 영화, 드라마, 소설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봤던 사람들마다 뭐랑 비슷하긴 한데 뭐랑 딱 맞다고 매치시킬 수는 없고 이런 애매한 창작으로 남을 수 있었죠. 아니 뭐 하시는 물론 분인데 본 사람들이 입봉작이야? 극소수이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도 없긴 합니다. 전 생계형 작가입니다. 창작보다는 의뢰 주문 생산이 더 많습니다. 물론 의뢰와 주문 역시 창작의 한 형태이긴 합니다. 네네 그럼요. 다만 제가 쓰고 싶은 걸 쓰기보다는 돈 주는 사람이 원하는 대로 씁니다. 그래서 세 분 중 한 분은 시나리오 작가시고 다른 두 분도 직간접적으로 여기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고 계시니 이런 고충은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잘 알죠. 네. 당신들은 몰라요. 사는 게 너무 역 같아요. 뭐 이런 푸념들을 늘어놓는 건 오늘 떡치고 싶은 밤이지만 제겐 전화를 돌릴 여자도 용기도 없기 때문입니다. 또 이런 여태까지 왔던 메일 중에 제일 우울한데요. 그러니까 우울하네. 이렇게까지 우울할 수가. 그러니까 우울하네. 힘내십시오. 힘내시고 우리 김현우 작가님. 네. 당신은 우라카이 대망, 우라카이 신에 이제 도전하셔야 됩니다. 네네. 우라카이 신이 되셔야 돼요. 신에게 당신은. 도전하는 남자가 되십시오. 뭐 저랑 친한 사이였으면 이렇게 소개도 시켜주고 그럴 텐데. 투다리에서 같이 술도 먹고 할 텐데. 그리고 저 우리 A 양께서 다시 한번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A 양 메일. 우리 고민해줬던 A 양입니다. 후기가 너무 늦었죠. 사실 라이프 오브 파이편 올라오자마자 들었어요. 근데 고민의 시간이 좀 길어져서 이제야 후기를 올립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너무너무 감동을 했습니다. 세 분 다 너무나 진심 어린 조언과 위로를 해주셔가지고 감동받았습니다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이양 저 나중에 저 봄에 정모할 때 한번 나오세요. 아니 이분 공부해야 되니까 우리 100일 남기고 노량진 가자니까. 그러니까 우리 A 양 참 감사드리고요. 정모도 걱정이에요. 왜? 그러니까 듣고 오시겠다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에이 안 많아. 아유. 야 지금 잠깐 그 버프라고 하거든. 우리 게임에서 버프를 받는다고 그래. 우리 지금 EJ 버프 받은 거고 좀 있으면 다 거품 꺼져. 그래. 다행이네요. 다행스럽죠. 종친 거예요 지금 거기? EJ 버프에 종을 쳤어. 자, 오영태님. 김은종 PD님 제 메일 꼭 읽어주셔야 합니다라고 철산동에서 오영태님이 주셨는데 이번에 뭐 김은종 PD님 이런 뭐 실버벨 PD님 이런 거 없나? 너무 많아. 말도 안 되게 이상한 이름도 많은데 어쨌든 그 철산동의 오영태님이 이 저 스마트폰으로 보내시다가 재밌는 사연이 이제 오타가 나가지고 제대로 못 보내셨대요. 그래서 그 궁금하면은 소개시켜달라고 하셨는데 소개시켜드렸으니까 다음번에 그 진짜 사연을 한번 보내주시기 뭐가 바랍니다. 재밌는 메일? 컬투쇼에 많이 쓰는 수법인데. 살짝 하다 던져주고 재밌으면 재밌다고 해주시면 또 제대로 보낼게요. 떡밥이라고 하지 떡밥. 그러니까 우리 또 정우람님. 이름이 SK 우람하네요. 야구 선수랑. 그러니까. 이틀 동안 출근 시간, 점심 시간, 퇴근하는 도중에 그리고 집에서도 계속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또 메일 보내주시고 다혜님 안녕하세요. 첫 편지입니다. 29살 나이 많은 대학생 여대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22살 프랑스 다혜씨가 아니고 아니고 방송을 듣기 시작한 지 아직 일주일. 요즘 다이어트에 매진하고 있는데 운동할 때 좋은 친구 돼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기 친구에게 추천을 하기 위해서 카페에서 저희 방송을 키셨대요. 하필이면 그 순간 잔내 잤어가 나오는 바람에 카페에 울려 퍼져서 우정에 금이 가셨다고. 그러고 보면 그 전에는 저희 그 잔내자서 자짠 코너를 다들 좋아하셨는데 청취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걸 왜 하냐 쓸데없다 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컬투쇼 처음 할 때가 한 3년 전에 처음 맡았었잖아요. 네, 2009년인가. 그때만 해도 굉장히 컬투가 아직 매니악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점점 하다가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어떤 고민이 생기냐면 계속 매니악하게 하다 보니까 욕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정말 듣고 싶은 사람 재밌는 사람만 들었는데 재밌으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다 듣다 보니까 늘어나니까 청취층이. 그러니까 자꾸 프로그램이 무뎌지는 거죠. 비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숫자는 늘어났는데 외연적으로 뭐 11% 12% 나오다가 17% 18%가 나오긴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제가 하면서 재미가 많이 없어졌어요. 제가 인정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무난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이 됐지만 재미는 분명히 없어졌어요. 그게 늘 저한테는 어떤 죄책감이었어요. 내가 프로그램을 재미없게 만들어놨다는 그런 죄책감이 있어요. 우리도 그런 고민에 봉착하진 않겠죠? 이건 뭐, 봉착할 필요도 없어요. 이건 뭐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우리가 뭐라고 뭘 봉착을 해. 벌써 봉착 아직 종 한번 일러. 쳐줘요 거기서. 종 한번 시원하게. 이 사람 참 이거 아니구나. 핸드폰으로 쳐야지 이 사람아. 그런가? 이거구나. 좋네. 이거구나. 아니 딱 봐도 핸드폰으로 쳐야지. 손가락으로 치면 그게. 마우스로 치고 말이야. 자, 나도 승우님, 네. 항문거래권 에이널 스핑터의 나도 승우입니다. 난생 처음 방송에 이메일을 보낸 후 나인틴의 첫 경험을 바친 것 같아 못내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것도 아이고 그러니까 메일 사연을 듣고 많은 분들이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네타운 나인틴에게 처녀 킬러 팟캐스트라는 애칭을 붙이고 싶네요. 너무 좋다. 야, 지금 이거를 지금 100% 한국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첫 경험을 자기 후장으로 했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되거든요. 그렇지. 굉장히 강렬하네요. 일본어로 하면 아타라시 고로시 뭐 이런 느낌이네. 아다라고 그랬어 지금? 그게 원래 일본어예요. 아타라시가 뭐냐면 새로울 신자를 써서 그치, 새롭다 아타라시거든요. 그래서 고로스 아다라시 싫어요. 죽이다. 짜증나요 아다라시. 또 깊이 가네. 그만하자. 그만해라. 까르페 DM님. 네. 저 EJ에서 이 작가님 추천 듣고 왔는데요. 특히 잤네 잤어 코너 너무 좋아합니다. 앞으로는 드라마도 모두 잤을까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이승훈 PD님의 전문적인 지식. 이재익 PD님, 김은정 PD님도 목소리가 너무 좋네요. 회마다 추억 여행 떠나는 기분이 듭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고 보면 나 저 두 분 목소리 얘기 나와서 그런데 나 최근에 진짜 본부장님의 저의 목소리에 대한 평가 너무 충격적이지 않아요? 이게 저 팟캐스트가 좀 저희가 순위가 이제 확 올라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위에 보고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본부장님까지 다 들으셨다는 거야. 네. 본부장님이 이런 말씀하셨다고 하더군요. 네. 이수근 PD는 목소리가 뭐라 그랬죠? 웃음소리가 무난하다고. 무난하다고. 밋밋하다. 목소리가 밋밋하다. 도대체 밋밋한 웃음소리는 뭘까? 연습해야 된다고. 연습 좀 해봐. 안 밋밋하게. 누구 웃음소리를 따라야 돼 도대체? 한번 연습 좀 해봐. 왜 안 밋밋하게. 모르겠어 나 진짜. 으캬캬캬 내 웃음소리 정도면 충분히 독특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승훈이 목소리가 이렇게 나오다 걸리는 목소리잖아요. 특히 웃을 때 이제 확 터져야 되는데 웃음이 걸려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본부장님. 하여튼 본부장님 저희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작비 좀 주세요. 저희 지금 1,000원도 안 받고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본부장님 목소리도 뭐 아주 좋다고 할 수는 없죠. 본부장님 목소리는 무섭죠. 본부장님은 다 무서워요. 그럼요. 옷도 무서워요. 무서워. 제가 본부장님이 원래 목동 사셨잖아요. 제가 목동에서 돌아다니다가 우연히 휴일에 만나 뵌 거예요. 약간 7부 바지에 샌들을 신으셨는데 그 샌들도 무서웠어. 자, 다음 GHARA21 가라 21님이 주셨는데요. 가라. 이분이 이제 이승훈 PD 목소리에 대해서 네. 이승훈 PD 목소리가 좀 불투명하다고. 지금 장애인과 같이 방송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몰아가네요, 진짜. 목소리가 불투명하고 목소리가 왠지 변태 같은 그런 느낌. 네. 잘 보셨네요. 네, 잘 보셨어요. 행간을 읽었어요. 그런 느낌이라고. 하지만 취향은 이재익 PD가 제일 변태 같다는 거. 아니 왜 자꾸 그래? 캐릭터라니까. 그래요. 제가 제일 변태 같은 걸로 할게요.
이재익 PD님 이력과 사진을 찾아봤고요. 그리고 나머지 한 분 찾기가 힘들더군요 하면서 제 이름을 김종훈이라고 말했어요. 김종훈은 누구니 또 김종훈은? 우리 김종훈 하면 저 한미 FTA 할 때 그 통상교섭부 아니 그건 본부장이 종훈. 지금 삼성전자 사장으로 가 있는. 아 이분은 김종은이래 나보러. 김종훈 PD래. 종훈이 또 누구야? 벨실버, 실버벨도 아니고 벨실버야 이번엔 또. 정말 진짜 싫다. 이름 어려우니까 참. 아무튼지간에 김종군님, 안녕하세요. 40대 자영업자 잘 듣고 있습니다. 현재 종합순위 6위까지 오르는 걸 보고서 이메일을 더 지체하다가는 소개되는 영광을 누리기 힘들 것 같아 바로 보냅니다. 직업의 특성상 혼자 운전하고 다니는 시간이 많아서 팟캐스트를 항상 즐겨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혜진의 영화음악, 공영진의 시네타운 등을 듣고 있는데 나인틴이 있길래 이건 뭔가 해서 들어봤는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계속 듣게 됐다고. 감사합니다. 40대 자영업 하시는 분. 네. 감사합니다. 이분이 이제 역순으로 듣다 보니까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환이 담긴 방송, 호주와 작 같은 방송, 실버벨 크리에이터 조정치 습자지 사정봉 알이 꽉 찬 방송 이런 걸 이해를 못 하셨대요. 뭔가 점점 이제 시간을 이제 거슬러 올라가면서 다 알게 되신 거죠. 그런데 이전으로 점점 올라갈수록 마치 메멘토에서 가이 피어스가 한 가지 중요하게 기억할 거리를 몸에 문신으로 새겨 이 단어들의 퍼즐을 맞추듯이 점점 재미가 이제 한 회 한 회 앞으로 갈수록 재밌게 들으시는 그때 거야. 그게 그 얘기였구나 이런. 그거지. 그래서 사실은 1회부터 들으시는 게 재밌으세요. 그렇죠. 처음부터 듣는 게 제일 편하죠. 아무래도 여러 가지 그 새로운 용어나 이런 것들이 1회부터 들으시는 게 재밌으실 겁니다. 다음에 신종찬님. 저는 보험사 댕기는 남자인데요. EJ 듣다가 왔는데 MBC 성시경 같은 경우에 김혜리 기자님이 나오는 그럼 고상한 프로랑 저희를 비교하면 죄송합니다. 멍해졌어요 갑자기. 그거 아주 재밌다고. 저희 없어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저 EJ 같은 경우는 C양처럼 우리도 좀 여자 게스트가 좀 여자 목소리가 들렸으면 좋겠다는 여자 한 명 불러야 되는데. 다음 주에 부르죠. 무조건 얘기를 누구 해주셨고요. 불러요? 모르겠어.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저런 정신 제가 하는 있네요. 부를까요? 건드세요. 누가 불러도 괜찮은데 네가 부르는 것만은 안 돼. 알겠습니다. 저는 안 부르는 걸로. 박정민님 안녕하세요. 동곡동 김영모 과자점 근처에 사는 청취자입니다. 그때 우리 저 번개에 참가하셨던 이신지님이 김영모 과자점에서 맛있는 빵인지 과자인지 그거 근데 보여주셨잖아요. 신지님 혹시 듣고 계시면 다음에 한번 오세요. 보고 싶다 신지님. 신지님 그때 제가 듣기로는 최근은 아니고 얼마 전에 회사 그만두시고 논다고 들었어요. 아니 진짜? 신지님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소설로 치자면 묘한 인물이에요. 미스테리하지. 미스테리한 인물이에요. 굉장히 느낌도 그렇고 그 눈빛과 그날 입고 오셨던 그 타이트한 하얀색 브라우스가 기억나네요. 브라우스와 표범무늬 치마. 네, 맞아. 호피가 어딘가 있었던 것 같아. 치마가 호피였어. 지금도 삼성동 어디 인상적이지. 모 거리를 산책하고 술 마시고 계시겠네요. 돌아다니고 싶을 거예요. 보고 싶습니다, 신지님. 박정민님이 김영모 과자 정말 맛있죠? 그래서 비싼가 봐요. 하나마나 한 소리였습니다. 미친다 미쳐. 빵 터져가지고. 아이고, 진짜 대박이다. 아이고 죽겠다. 아이고 죽겠다. 아니 고급 유머란 이런 거예요. 우리들이 하는 쓰레기 같은 유머 말고 이런 게 고급 유머. 앞으로도 초심 잃지 마시고 가열찬 개소리 부탁드립니다. 이미 초심은 잃었어요. 또 지혜님도 메일 주셨고요. 그리고 저 지난주에 그 미드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이재익 PD가 찾았던 드라마는 로스트룸이래요. 로스트룸. 찾았어요. 다들 그 제보를 많이 주셨네요. 네, 그게 아마 저 프리즌 브레이크 휴반기에 나갔던 그 미드일 거예요. 제가 보질 않아가지고 그건지 몰랐는데. 아니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일단 내용을 좀 미드 특집을 하다가 다시 진행을 하자. 왜냐면 너무 많아. 왜냐면 이름만 계속 지금 가고 있어 지금. 그만하고 이제 아직도 너무 많거든. 아니 그럼 재밌는 걸 뽑아서 얘기를 해줬어야지 네가. 아니 재밌는 게 너무 많아. 일거리가 많아진 거야. 이제 매일 중요한 게 아무런 어려운 일이 아닌데 지금 너무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많아 진짜. 그럼 상대적으로 네가 너무 일이 적은 거 아니니? 이제 막 일 시켜 이제. 불공평하잖아. 이렇게 합시다. 메일을 나눠서 여자 메일은 제가 읽을게요. 야 이 새끼야. 여자 메일은 제가 읽고 남자 메일은 김은정 PD가 읽고. 그래서 앞으로 메일 보내신 분들은 앞에 제목 앞에 남녀 구분해 주세요. 아셨죠? 남녀. 아유 진짜. 구분해 주시면 여자분 청취자분 메일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관리도 네가 할 거지? 단메일도 보내고. 제가 감히 어떻게 청취자를 관리합니까?
관심을 기울이는 거지. 내나 잘했지. 관리라니요. 알았다. 그럼 본 내용 들어가요? 메일 소개 뭐 끝난 거야? 아니 뭐 저 동네 가까운 데서 하시면 만나가지고 저 한신포차에서 소주 한잔 하고 이러는 거죠. 뭐. 알겠습니다. 자, 그럼 메일 소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오늘 약간 우리 미드 특집이 아니고 EJ 특집인 것 같아. 그러니까. 다시 한번 감사를 하여튼 표합니다. EJ 저 세 분께 무한 감사드리고요. 이 작가님이 아니라 세 분. 네. 네. EJ에서 오신 청취자분들 되게 환영하고요. 쓰레기 같으니까 한 해 들으셨으니까 이제 안 들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애청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저 미드 특집, 미국 드라마 특집 38회 본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도둑들의 영화 감독 최동훈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풍문으로 듣는 방송 시네타운 19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뭐 미국 드라마가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드라마도 마찬가지지만 그 드라마라는 장르 자체가 영화보다는 약간 열등한 장르로 열등해요. 열등한 장르로 인식되는 경향인데 명백히. 그게 인식의 차이인지 아니면 뭐 다른 문제인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미학적 관점에서 구조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문학에서도 보면 항상 소설가들은 시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그 뭐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지금 현대에 와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이 예술 장르들의 그 굳이 피라미드를 나눈다면 제일 위에 이제 음악이 있는 거예요. 네. 그 밑에 이제 춤과 미술이 쭉 내려옵니다. 연극, 공연 쭉 내려오다가 제일 밑에 문학이 있어요. 왜냐? 이건 말로 그냥 풀어주는 거잖아요. 영감의 순대로 올라오는 거예요. 영감의 순대로. 그런 노력해도 쓸 수 있어요. 약간의 영감은 있어요. 하지만 음악이라는 것은 전혀 없었던 소리를 가지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가장 위대한 예술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런 예술 작품에는 이 완성도가 중요한데 같은 이야기를 100분 안에 완성하느냐 그 얘기를 120시간에 만드느냐는 완전 차원이 다른 얘기죠. 낭비를 한다는 거죠. 구조의 문제고. 근데 저도 그래서 사실은 오늘 저는 그 슬램덩크를 보면은 그 유명한 대사가 있죠. 그 안 선생님과 강백호가 같이 인용한 대사인데 왼손은 거들 뿐이라는 대사. 오늘 저는 거들 뿐. 왜냐하면 미드를 본 게 별로 없어요. 저 드라마를 굉장히 싫어요. 한국 드라마도 안 보고 미국 드라마도 안 봐요. 본 게 몇 개 없어요. 그렇구나. 그런 의미에서 그 완성도와 그 압축의 안 해도 될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드라마를. 왜냐하면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적으로 드라마의 속성이 킬링 타임이에요. 앉아가지고 편하게 릴렉스하고 레이백하면서 시간을 때우기 위한 목적이 있는 거예요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 자체가. 영화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열등할 수밖에 없고 태생 자체가. 물론 이제 뛰어난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와 이거 진짜 영화 같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곤 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어떤 드라마든 다 120분 안에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걸 왜 굳이 10시간, 20시간으로 만드냐는 거죠. 그 정도 제 생각은. 방금 뭐 칭찬에서도 영화 같다고 하셨잖아요. 그 영화 같다는 칭찬 자체가 드라마가 사실은 영화보다는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드라마를 만드는 작가나 드라마를 만드는 감독이 역량이 떨어져서가 아니고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20분에 할 얘기를 30시간, 40시간으로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밀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고 퀄리티도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드라마만 갖고 있는 또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제가 굉장히 재미있게 봤던 우리나라 드라마가 있는데 양동근 이나영이 주연했던 내 멋대로 해라라는 드라마예요. 근데 이 드라마가 16부작인가 그래요. 근데 사실 이 얘기도 2시간 안에 하려면 얼마든지 해요. 2시간 안에 뭐 100분에도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이게 16시간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밀도가 옅어지겠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두툼한 느낌이 아니라 얄쪽얄쪽한 느낌이 난단 말이에요. 습자지 같은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그런 습자지 같은 그런 느낌의 빵도 때로는 땡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도가 있죠. 그러니까 굵직하고 이렇게 맛있는 어떤 두꺼운 빵만 맛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은 저 두툼한 목살도 뭐 땡길 때가 있지만 대패 삼겹살도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지. 있거든요. 저는 분명히 그게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라마가 저는 그런 걸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우리가 소설을 읽었을 때 야 정말 한 편의 시 같은 소설이다 이러면 엄청난 과찬이거든요. 칭찬이에요. 한 편의 시처럼 음악적이고 아름다운 문장을 갖춘 소설. 근데 시를 읽고 나서 야 이건 소설 같은 시다. 이건 칭찬이 아닌 거예요. 욕이죠. 엄청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영화 드라마의 기본적인 태생의 차이. 저는 태생의 차이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태생은 그러했으나 그 수준과 그 어떤 밀도에 있어서 영화의 수준에 근접하거나 뛰어넘는 드라마들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근데 최근에 봤던 그 영드 중에서 그 셜록 시리즈는 셜록 개짱이지.
그 셜록 시리즈가 총 6편인가 그렇거든요. 네, 시즌 1이 3편, 시즌 2가 3편인데 시즌 3가 지금 제작이 지연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까 저 이재익 PD가 그 왜 출연료 받고 있는 그 좀 연예인 중에 아 저러고도 출연료를 받나 이런 생각 든다고 하셨잖아요. 네. 정말 웬만한 120분짜리 영화보다 그 시즌 하나하나가 더 영화보다 재밌어요. 밀도 있고. 그러니까. 안 보셨죠? 아 진짜 깜짝 셜록은 놀랐어요. 보세요. 정말 영드 셜록이 영드 셜록은 그거 한 편 한 편이 영화로 나와도 난 개봉했어도 난 충분히 흥행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컴버배치 형이 그걸로 완전 일어섰지. 아니 그 저기 누구야? 걔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나오는 그 셜록보다 이게 나. 셜록도 재밌는데 난 그 셜록보다 이게 그거보다 이게 더 낫다니까. 이게 더 재밌어. 아 정말 그 놀라운 드라마들이 진짜 잘 있더라고. 만들었어. 그러니까 BBC가 그런 힘이 있더라고. 가끔씩 한 방씩 이렇게 빵빵 터주는데 그렇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왜 드라마가 영화보다 열등한 장르로 인식되냐 이런 거 제가 그런 생각을 한 적 있어요. 그 웹툰하고 출판 만화하고 비교했을 때 일반적으로 웹툰이 출판 만화보다 열등하다라고 인식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유가 뭘까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제 만화 쪽에 좀 약간 경도돼 있는 사람이니까 그게 거기서 제가 생각했던 게 여기도 적용이 그대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면은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웹툰이 이렇게 쪼는 맛으로 보는 스크롤에 의해서 보는 거라 아무래도 서사 구조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웹툰의 서사 구조가 저 출판 만화의 서사 구조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면은 왜 떨어질까를 고민하게 되는 거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어요. 뭐 쪼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일상에 대한 얘기를 주로 다루기 때문에 소재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 아니면 아직 장르로서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저런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생각을 해봤는데 근데 나중에 제가 내린 결론은 결국은 돈인 것 같아요. 뭐냐면 웹툰은 무료 컨텐츠고 이 출판 만화는 유료 컨텐츠라는 거죠. 이게 드라마하고 영화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떤 얘기냐면은 웹툰을 본다는 거는 아무 생각 없이 볼 수가 있어요. 드라마도 그렇잖아요. 그냥 틀어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 근데 영화라는 건 선택의 과정이 반드시 작동합니다. 그게 뭐냐면 지불 의사라는 거거든요. 내가 이 돈을 내고 이거를 볼 만한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고르기 전에 미리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벌써 고르는 과정에서 한 번 보고 아니면 나오지 이런 게 없거든요. 예를 들면 영화관에 영화 한 편 봐야지 그러고 들어갔다가 이건 별론데 10분 만에 나오지 않거든요. 그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서사가 처음에 깔아주는 서사가 가능한 거죠. 서사를 깔 때 처음에 10분이 재미없어도 나머지 30분이 끝에 30분이 죽이면은 재밌을 수 있는데 드라마 같은 경우는 처음에 10분에 시선을 못 잡으면 예를 들면 웹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1회, 3회 때 시선을 못 잡으면 더 이상 보지 않는다는 거죠. 지불한 게 없기 때문에. 근데 지불하고 들어간 사람들은 처음에 재미없어도 웬만하면 참고 보거든요. 웬만큼 재미없지 않으면. 그거랑 관련이 있고 또 지불 의사를 가졌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수용자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결국은 수용자의 문제인데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가 있어요. 너무너무 복잡한 얘기야. 복잡하게 얽혀있는 얘기야. 드라마에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봐요. 복잡하고 어렵다고. 뭐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 봐. 그래. 근데 영화나 혹은 출판 만화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복잡한 이야기도 본다는 거죠. 이해하고 이건 봐야지. 공부를 해서라도. 네네. 공부를 해서라도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번 클라우드 어틀라스 같은 경우. 네네. 마찬가지죠. 이거 이제 그런 거에 이제 극한에 가 있는 만화가 그러니까 뭐 드라마, 영화 뭐 이런 게 다 있지만 5스타 스토리즈라는 일본 만화가 있어요. 이거는 서사와 설정과 이런 게 너무너무 복잡해서 1권을 이해하는데도 3번, 4번씩 봐야 겨우겨우 이해가 가요. 근데 그거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재밌다고 덤벼들어서 본다는 거죠. 너무너무 재밌다고. 그러니까 그런 복잡한 구조가 무료 콘텐츠에선 불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불 의사가 있는 소수의 사람만 있어도 충분히 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복잡한 서사가 가능하고, 그러니까 복잡한 서사를 만들고 싶은 창작자, 복잡한 서사가 훨씬 더 그런 게, 그러니까 드라마가 딱히 영화보다 재미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잘 만든 드라마와 잘 만든 영화가 있다고 치면 잘 만든 드라마가 잘 만든 영화보다 재미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복잡한 영화, 복잡한 드라마가 있을 때 복잡한 드라마는 히트는 절대 못 친다는 거죠. 복잡한 영화는 히트 칠 수 있는데 그 지불 의사의 문제랑 결국 관련된 게 아닌가. 그래서 수준 높은 서사, 복잡한 서사가 드라마에서는 상대적으로 불가능한 점이 있어서 아무래도 웹툰이랑 드라마의 서사 구조가 영화랑 출판 만화의 구조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거를 최근에 제가 그러니까 웹툰 같은 경우는 제가 희망을 봤던 웹툰이 그 네이버에 연재하고 있는 신의 탑이라는 웹툰이 있거든요. 그 웹툰 같은 경우에는
서사 구조가 꽤 복잡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꽤 히트를 치고 있는데 그런 복잡한 서사 구조가 웹툰에서 나오기 힘들고 드라마에서도 마찬가지로 클라우드 아틀라스 같은 드라마를 뭐 한다. 히트치기 힘들죠. 뭐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영화로도 히트를 못 쳤지만 안 돼요. 네. 나빴어.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불의사라는 게 가장 결정적인 영화. 또 이런 근거도 있습니다. 드라마조차도 같은 드라마라는 장르에 있어서도 지불의사가 있는 드라마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러니까 그게 더 재밌다고는 말하지 못하지만 만듦새를 보면 훨씬 더 뭐랄까 아까 이재익 PD님이 표현하셨던 대로 영화 같은 그런 드라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보드워크 엠파이어, HBO에서 만든 보드워크 엠파이어, 게임 오브 스론, 밴드 오브 브라더스, 뉴스룸, 그리고 AMC에서 만든 워킹 데드, 킬링 브레이킹 배드 이런 것들인데 그런 걸 보면은 보통의 우리가 흔히들 보는 그런 미국 드라마들보다 훨씬 더 만듦새가 화면이나 질감이나 스토리나 이런 게 훨씬 더 영화적인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 이게 왜 그러냐면 HBO나 AMC는 유료 채널입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은 시청자와 적은 그거고 복잡한 서사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컨텐츠의 그런 거를 결정짓는 거는 지불의사와 굉장히 관련돼 있다. 컨텐츠의 수준을 결정짓는 건 그런 면에서 영화가 드라마보다 훨씬 더 위에 있는 장르로 그러니까 평가받는 게 아닌가. 이재익 PD님하고는 좀 관점이 다른 건데 저는 그런 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네. 영화사 제작사에서 이제 가끔 시나리오를 제가 쓰러 가니까 네네. 시나리오 쓰면 이제 먼저 PD가 봐요. PD가 보고 감독이 이제 그러니까 세팅이 PD가 됐으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죠? PD는 그러니까 영화를 실제로 영화 현장에서 찍는 거 네네. 빼고 나머지를 다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제일 먼저 돈. 네. 그리고 다 돈에 관련된 것들을 다 하고 그냥 이렇게 조각한다 그러잖아요. 조각하는 거 다 PD가 하는데 인선 뭐 이야기 짜는 거 다 하는 거. 근데 이제 PD가 이제 시나리오를 딱 보는데 보고 이제 괜찮으면 이제 뭐 대표도 보고 하는데 그럴 때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냐면 야 이거 드라마 같잖아. 이 말 최악이에요. 영화 시나리오 작가의 가장 큰 모욕이에요. 야 씨발 드라마 대사 쓰고 있냐 이런 게 제일 창피한 거죠. 저도 초반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굉장히 불쾌해요. 그래. 근데 난 그런 아니 근데 지금도 들으실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PD가 본인보다 네가 어리구나. 나보다 어려. 애들이 나보다 어려. 그러니까 작가님 요건 조금 좀 설명적인 느낌이 있고 막 이렇게 돌려 말하죠. 아니 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뭐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대사나 뭐 이런 톤 같은 문제도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내용의 흐름에 있어서도 저는 허준호 같은 감독이 정말 대단하다고 느끼는 게 뭐냐면 사실은 이게 허진호 감독의 8월의 크리스마스 같은 작품들이 시나리오 상으로 봤을 때는 딱 베스트 극장 느낌이 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드라마 베스트 극장이잖아. 드라마 시티 한 편 딱 나오면 딱 떨어지는 그런 내용이네라고 했는데 그거를 그렇게 찍고 보면 영화가 돼. 명작의 반열에 올려놓으셨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영화 감독님들을 보면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되게 열광하는 물론 이런 최동훈 감독이나 이런 분들도 물론 훌륭하시지만 네네. 최동훈 감독은 이건 누가 봐도 영화 시나리오야. 근데 이제 허진호 감독 같은 분들은 이거는 시나리오만 봤을 때는 영화라는 어떤 그 범주의 아우라가 있지 않은데 만들어진 결과물을 놓고 보면은 엄청난 영화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놀랍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본적으로 시나리오 우선주의자이기 때문에 최동훈 감독이나 이런 감독의 시나리오가 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그러니까 허진호 감독 같은 사람들의 영화가 정말 더 대단하구나. 디렉터로서는 허진호 감독이니까 이게 영화 감독과 총 제작자, 프로듀서 겸 디렉터 겸 이런 걸로서는 최동훈 감독이 우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고요. 저는 시나리오가 설계도가 촘촘하고 세밀하게 짜여 있어야 좋은 영화가 탄생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나로서는 허진호 감독 같은 역할은 절대 못한다는 거죠. 현장에서 영화를 찍고 편집하는 것만 따지면 허진호 감독이 우위에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놀라움을 느껴요. 지금 김준 PD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색깔이 다른 감독들이 존재하죠. 아마 제가 드라마를 잘 몰라서 그렇지만 드라마 연출하시는 분들도 다 자기 색깔이 있고 강점, 단점들이 있겠죠.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떤 면에서 중요한 얘기라고? 아니 저렇게 영화를 이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영화 뭐 그러니까 누구한테 묻잖아. 너 무슨 영화 좋아하니? 무슨 감독 좋아하니? 물을 때 저런 식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 내가 무슨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내가 어떤 감독을 좋아하느냐가 정확히 잘 보인다는 거죠. 막연하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 나는 이 감독을 좋아하는데 왜 내가 이 감독을 좋아하지? 사실은 이 감독은 이런 부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재익 PD님은 우리나라 감독 중에 누구 좋아하세요? 저 김용화 감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구나. 김용화 감독. 김용화. 기대돼요. 다음 작품 미스터고. 기대되는데. 여기 이승훈 PD가 드라마 배우와 그렇다면 영화 배우는 어떻게 다른 거냐라는 질문을 써주셨는데 이게 사실은 미국 드라마랑 관련이 돼 있는 건데 제가 예전에 소개한 미국 드라마 중에 앙투라지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어요. 그건 이제 미국 뭐 말하자면 지금으로 치면 누굴까? 뭐 하여튼 미국 탑 배우야. 뭐
라이언 레이놀즈라든지 뭐 아니면 조셉 고든 레빗 같은 탑 배우와 그 어. 주변에 있는 친구들 얘긴데 이게 예. 제가 그때도 소개해드렸지만 그 얘기 많이 했었어요. 개인적으로는. 남자들의 할리퀸 로맨스예요. 어. 남자들의 할리퀸 로맨스고 남자들의 섹스 앤 더 시티야. 그러니까 드라마 남자들 판 섹스 앤 더 시티 말하자면 남자들의 환타지가 그대로 녹아 있는 와 이렇게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되게 재밌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자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명작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드라마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계속 보게 돼요. 보다 보면 너무 그 환타지가 가지는 판타지 장르가 가지는 그런 특징이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걔는 영화 배우인데 드라마를 찍으라고 그러면 굉장히 불쾌해요. 너무 불쾌하고 난 드라마 배우가 아니다. 그리고 드라마 찍는 시나리오 작가나 드라마 찍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 이제 에이전트사에서 되게 무시해요. 아니 그건 드라마나 찍는 에이전트에서 하는 거지 우린 영화 찍는 에이전트야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제가 생각에는 물론 돈의 규모도 달라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드라마의 돈 규모랑 영화의 돈 규모랑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렇죠. 돈 규모의 차이 문제일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 돈 규모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영화 배우와 드라마 배우를 가르는 결정적인 선이 있는 거잖아요. 뭔가 영화 시나리오와 드라마 시나리오를 가르는 결정적인 선이 있는 거고 그 선이 뭘까라는 고민이 드는 거죠. 그 얘기한 부분이 비슷한 느낌, 뉘앙스가 이런 것도 있어요. 소설가들이 시인에 대해서 항상 열등감을 갖고 있어요. 아 열등감 있어요? 열등감 있어요. 누구한테? 아니 모든 시인들에 대해서 시인이란 족속들에 대해서 내가 태강권으로 써야 될 얘기를 그 사람들은 한 페이지 쓰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죠. 나는 이재익 PD님은 열등감 같은 거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 저는 그 죄책감이 없죠. 열등감은 있습니다. 죄책감은 없는 것 같아요. 아이고 허탈하네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네. 자, 배우 얘기가 나와서 딱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나라도 역시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잠깐 말 끊고 얘기를 그러면은 유하 감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분이네요. 스스로 아래로 내려 낮은 데로 임한 거 아니야? 아 영화는 또 다르죠. 제가 뭐 예술 제 나름으로 예술의 어떤 피라미드를 예술의 사슬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영화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반 글로 쓰는 서사 장르보다는 더 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시인이기 때문에 근데 시와 영화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상통하는 게 있죠. 분명히 그렇지 않나요? 아니 저는 좀 관점이 달라요. 아니 저부터 시가 그렇게 우월한 장르라고 별로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소설에 있는 대사들을 쫙 늘어놓고 보고 그다음에 시나리오, 영화 시나리오, 드라마 말고 드라마 대본 말고 영화 시나리오에 있는 대사들을 쫙 늘어놓고 보고 시를 갖다 놓고 보면 시와 영화 시나리오 대사가 닮아 있어요. 소설이랑 닮아 있지 않아요. 뭐냐면 압축 장르라는 거죠. 시 한번 써보시죠. 많이 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죠. 제가 쓴 시는 아니고. 아니 나 이제 시집 한번 내실 때 시집이 또 우락가야기 좋잖아. 이런 시 어떤지 이런 시 한번 들어보세요. 제목 포스트잇. 이놈에게 붙었다 저놈에게 붙었다 너는 포스트잇. 그거는 하이쿠인데 하이쿠? 좋지 않나요? 좋은데요? 저 지금 이승훈 PD가 이재익 PD가 그 시인에 대해서 열등감을 갖고 있다니까 꽂혔어 저게 지금. 너무 재밌어 지금. 내가 봤을 때 이승훈 PD가 올 연말쯤에 시춘문예 시 분야에 지금 뭘 보낼 수도 있어 저 사람이 지금. 아니야 나는 시는 관심 없어. 나는 시를 안 좋아해. 그러니까 나는 예전부터 소설도 써보려고 그러고 시나리오도 써보려고 그러고 뭐 낸 것도 있고 이렇지만 시만큼은 관심이 안 가고 써보고 싶은 생각도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예전부터 그런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뭐냐면 시인에 대해서 소설가들이 열등감을 느낀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복잡하게 표현한다. 이런 식으로 열등감을 느낀다는 얘기인데 나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는 내가 이제 내가 좋아하는 시인과 내가 지금 좋아하는 소설가를 볼 때 누굴 더 좋아하냐면 당연히 소설가야. 나는 시인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아. 많이 읽었어. 예를 들면 뭐 황동규 시인 시도 많이 읽고 뭐 박노해 시인 시도 많이 읽고 많이 읽었는데 그렇게까지 와닿지 않다고. 소설이 훨씬 와닿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잘 이해가 안 가서 재밌어서 지금 얘기를 들어보는 거야. 현직 소설가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뭐 다를까 했는데 역시 소설 보는 거랑 비슷하네요. 이재익 PD님의 소설을 보는 거랑 비슷한 마음이에요. 별거 없구나. 하나만 하는 소리였어요. 하나만 하는 소리. 이 사람도 내 말 들어봐. 내 소설은 한 편을 읽으면 안 돼요. 최소한 5편 정도 읽어야지. 잠깐만 나 잠깐만 1분만 갔다 올게. 이 사람이 중요한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야 지금. 잠깐만 미안해. 이거 급하게 섭외된 거라서. 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김은종 PD는 참 테란 같은 존재예요. 뭐야 또? 야 지금 방금 섭외돼가지고 이거 방금 하고 온 거 아니요? 이거 칭찬이야 칭찬. 뭐냐면 저그는 물량, 프로토스는 컨트롤, 테란은 타이밍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주 이재익 PD의 쓸데없는 얘기가 나왔는데 적절한 타이밍에 딱 끊어졌어. 이 인간들이 아주 칼날 타이밍. 옛날에 이영호의 그 러쉬를 부는 것 같아. 이영호의 그 칼날 같은 타이밍에 당신 그 얘기하니까 불꽃을 한 병길 쓰고 생각나네요.
당신들이 나의 문학에 대해서 뭘 알아? 당신들이 아니 나의 문학 세계에 대해서 뭘 아냐고. 당신들이. 변길성. 문학이래 지가 스스로. 지가 써놓고 지가 문학이래. 나의 문학 세계에서 당신들이 뭘 알아? 배우 얘기하다가 아까 좀 그 생각이 너무 나는 거야.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 중에 한 명이 황정민이라는 배우인데 이 배우는 이상하게 영화에서 나오면 막 아우라가 나오다가 드라마에 오니까 맛이 떨어지는 거야. 그 배우로서의 맛이. 그래서 아까 저 이승훈 PD가 지적했듯이 드라마 배우하고 영화 배우하고 서로 이렇게 다르고 뭐 예를 들어서 서로 뭐 저 무시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돈적인 부분의 어떤 규모의 차이에서 다르고 이런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또 하나는 다른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드라마 연기와 영화 연기가 좀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어떤 게 더 우월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니 우월할 수도 있지 뭐. 어쨌든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저는 다른 부분도 있는 것 같아.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가 항상 시와 소설을 생각하면 돼요. 영화 드라마는 뭐냐면 영화가 시적인 거예요. 영화가 훨씬 시적이에요. 말하자면 영화에서는 말을 하지 않고 눈빛으로만 연기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드라마에서는 설명해 줘야 돼요. 왜냐? 잠깐 딸 공부 가르치면서 그 엄마가 드라마를 놓칠 수도 있으니까 그 장면을. 그때 그 엄마한테 대사를 들려줘야 되는 거예요. 드라마의 중요한 건 이거네. 언제 봐도 앞뒤 줄거리가 다 이해가 돼. 중요한 거죠. 그리고 어디 딴짓을 하면서 봐야 되고. 8회부터 봐도 처음부터 본 것 같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따지면은 시네타운 19은 영화예요. 이래부터 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재미가 훅 떨어져. 말 잘해. 말 잘해. 참. 공산당이야. 깨알같이 빨갱이 같은 놈 정말. 말 잘해. 선동질이 아주 좋아.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우리 그 프로그램의 본질과 영화 프로그램 같은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 뭐 프렌즈나 이런데 프렌즈에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었나 이런 식으로 미국 드라마에 보면 이렇게 헐리우드 배우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되게 화면이 달라 보이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그 풍기는 그 느낌이 얘는 그냥 드라마 배우구나. 드라마 배우 중에 연기 잘하는 애들도 예를 들면 키퍼 서더랜드 24에서 쩔지만 센티널이라고 그러니까 영화로 가면은 그 아우라가 그만큼 나오질 않아. 그러니까 멍멍하죠. 나오는 사람도 드물게 있지만 대부분은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런 아우라가. 그죠. 아니요, 그 브래드 피트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제니퍼 애니스톤 막 무슨 뭐 남자친구인가 뭐 이런 역할로 나오는 때 막 와 무슨 엄청난 그 카메오가 등장한 듯한 아우라가 확 풍기잖아요. 프렌즈 같은 데서도 보면은 다른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 시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멜로 이제 그. 근데 이재피님 이제 부탁 하나 해도 돼요? 가슴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 너무 까서 부담스러워. 아니 왜 갑자기 V넥을 이렇게 까고 있어? 제가 오늘 어제 술 한 잔 마셨는데 아침에 제가 일찍 출근하잖아요. 네. 알람 5시에 깬단 말이에요. 오늘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속옷을 안 입고 온 거예요. 깜빡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올리고 있으면 되잖아. 더워서 지금 내리고 있는 거야. 부담스러워. 되게 클리비지를 보고 싶지 않다고. 왜 갑자기 클리비지 룩을 하고 있어? 짜증나. 마음껏 보세요, 씨발놈들아. 뭔 얘기하려고 그랬지? 그 영화 무슨 얘기하려고 그랬지 아까? 그 영화 배우랑 드라마 배우 연기의 차이, 뭐 시와 소설의 차이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렇죠. 있었죠. 시를 잘 쓰는 사람이 있고 소설을 잘 쓰는 사람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네. 시인 있고 소설이 있는 것처럼 영화의 그런 압축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고 드라마처럼 편하고 접근성이 쉬운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둘 다 잘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시도 잘 쓰고 소설도 잘 쓰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격으로 따지면 드라마 연기가 영화 연기보다 격이 낫죠. 예를 들면 우리가 그때 저 박지영 씨 나왔던 영화 뭐였죠? 박지영 씨가 그걸로 나왔던 광해였나 후궁이었나? 후궁. 거기서도 보면 박지영 씨는 연기를 너무너무 잘했지만 정확하게 드라마 연기라서 그게 영화에는 녹아들지 않는 그런 느낌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그 연애 소설과 연애 시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연애 시는 10줄 안에 그 감정을 다 담아요. 다 들어가 있어. 연애 소설은 300페이지에 그걸 담는 거예요. 어느 게 더 좋겠어요? 한 페이지짜리 300페이지가 더 좋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김용택 시인의 시 중에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늘 그 양이 질을 압도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졸라게 잘 접은 학이 한 마리가 있고 학을 10,000마리를 접었어. 어느 게 더 감동적이겠어? 제 생각엔 네가 그래서 그렇게 저기를 좋아하는구나. 대장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돈 때려박은 영화들. 아니 그러니까 야 미학적으로 봤을 때는 시가 위지 압축이 돼 있잖아. 아니 그렇긴 한데 아니 그러면 졸라 잘 접은 학 한 마리가 오케이 인정하고 일리 좋아요? 있고 생각해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질을 좋아해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갑자기 불편해지네. 나 여기서 진행해야겠어. 너무 불편해.
더 내려줘? 너무 가까워. 아이. 그러니까 김용택 씨는 시중에 갑자기 질 얘기하다가 김용택 씨 얘기하니까 야 김용택 씨를 더럽히지 마. 굉장히 죄송한데 너 섬진강 물에다 페놀을 끼얹은 것 같아 아니 지금. 지난주에는 김윤식 선생님을 더럽히더니 이 사람이 김 씨를 집중적으로 더럽히는데. 아니 김용택 씨 그 저 천진무구한 그분한테 지금 섬진강 물에다가 지금 이 사람 다음 페놀을 주에는 끼얹고 김용화 있어. 감독이 더럽혀질 차례인데. 그 시중에 이런 시가 있어요. 달이 떴다고 전화를 주시다니요. 이 밤 참 근사하고 뭐 아름다워 이런 시가 있어요.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러니까 딱 그 말만 한 줄만 들어도 달을 보고 연인한테 전화를 했고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사랑의 감정으로 가슴이 뛰고 근사한 밤이구나. 딱 시 한 줄로 그게 다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소설로 쓰면 한 3페이지 써야 되는 거예요. 나는 길을 가고 있었다.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니 달이 빛나고 있었다. 보름달에 가까운 달이었을까? 갑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그녀의 전화번호를 검색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계속 써야 되는 거예요. 후지잖아요. 후자가. 그렇지 않아요? 딱 들어봐도. 나 후자가 좋은데. 이 새끼 답이 없어. 얘는 답이 없는 걸로. 이승우는 답이 없는 걸로. 고집 부린 새끼들 다 죽어야 돼 진짜. 아니 좋은데 어떻게? 고집 부린 새끼들 다 죽어버려야 돼. 진짜. 아니 진짜로 좋은데 어떻게? 그래요. 소설 많이 보세요. 네. 저도 항상 소설 쓰지만 그런 컴플렉스 열등감 갖고 있죠 시인에 대해서. 그래요. 왜 나는 이렇게 길게 써야 할까? 근데 야 우리 좀 그만 이런 얘기 그만 하고 좋아하는 미드 얘기나 좀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너무 원론적인 얘기. 그러니까 너무 원론만 얘기하니까 그냥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좋아하는 미드 얘기 좀 해보세요. 자, 이런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글 중에 이런 글 있어요. 미국 드라마는 경찰이 나오면 수사를 하고 의사가 나오면 진료를 한다. 일본 드라마는 경찰이 나오면 경찰이 교훈을 주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교훈을 준다. 한국 드라마는 경찰이 나오면 경찰이 연애를 하고 의사가 나오면 의사가 연애를 한다. 딱 맞는 말이네. 이게 딱 맞는 말이야. 이게 미국 드라마가 가진 최대의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딱 맞는 예를 말이야. 들면 우리가 여기서 한국 드라마를 놓고서는 매주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한 편씩 못 해요. 매주 똑같은 얘기를 해야 돼서. 근데 미국 드라마를 놓고는 이거 정말 딱 맞는 말인데. 그러니까 제가 뽑아온 좋아하는 미드들을 뽑아보니까 여기에 이게 기준이 딱 맞아. 이게 딱 맞아. 정말. 그러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미드 몇 편을 꼽자면은 네. 일단은 24. 이거는 처음에 미드를 발들이기 시작했으니까 이거는 뭐 네네. 잊을 수가 없는 작품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하우스. 네. 그 다음에 멘탈리스트. 네. 뭐 대략 이렇게 나가는데 네. 이 뭐냐면은 중요한 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진료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종합병원에서 보면은 연애를 하잖아. 뭐 응급실이 배경이고 흉부외과가 배경인데 주로 연애를 하잖아. 그 얘기가 가득 차 있잖아. 의사와 의사 연애, 의사와 간호사 연애, 의사와 환자 연애. 물론 하우스에도 있지. 근데 중요한 건 하우스에서는 정말 격가지지. 완전 격가지지. 격가지고 진료가 메인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환장할 수밖에 없는 거지. 말하자면 미드에. 그게 미국 드라마의 강점인 걸까요? 나는 그런 거 같네 진짜. 그거를 흔히 드는 예로 미국 드라마는 작가가 10명씩 붙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들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작가 수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러나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지만 작가 진으로 운영을 하잖아. 그런 식으로 설명하면 영화는 설명 안 되죠. 그럼 할리우드 영화는 왜 작가가 한 명인데 내가 좋아하는 다크나이트도 저 놀란 감독 동생이 썼는데 왜? 근데 이런 측면은 있지. 의사가 진료를 하려면은 의사가 연애를 하는 것보다는 그 작가가 훨씬 더 많은 자료를 조사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서포트가 확실히 잘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전부인 것처럼 전부는 아니지만 본질인 것처럼 얘기를 하니까. 어쨌든 어느 정도는 그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국 드라마 대단하다 얘기를 할 때 하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얘기가 미국 드라마 대단하다. 그거는 작가 많아서 그래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본질적인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 지금 Y를 얘기해야 되는데 How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Y는 뭐냐면 이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고객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고객의 문제인 것 같아요. 고객의 저도. 문제예요. 고객. 수용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드라마는 연애에 관심 많은 사람들이 보고 미국 드라마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다양한 관심들을 많이 가진 사람에게 다양하게 소구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이런 예술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장르에 대한 소비가 저는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요. 영화가 아니라 배우를 소비하고 음악이 아니라 가수를 소비하고 책이 아니라 작가를 소비하고 그림이 아니라 작가를 소비하고 이런 식으로 그거를 만든 사람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그 내용에 대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루어진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제 팬들 중에서도 제 책이랑 무조건 사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거기다가 또 그걸 갖다 대냐. 야, 씨. 가끔 인증샷을 인터넷에 올리고 그래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있어요. 모음집 이런 거. 아까 이재익 PD님이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가끔 빠질 때도 있어야지.
왜 빠질 데가 없어요. 거기다 그걸 갖다 대면 어떡하니? 그러니까 그런 깨알같이 식으로 넣어봤습니다. 우리나라 그 미국 드라마가 한참 인기 있었다가 인기가 쭉 빠지기 시작한 게 저는 그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예전에 한참 프리즌 브레이크가 사실은 우리나라 미국 드라마 인기의 정점, 그 21세기 들어서 미국 드라마 인기의 절정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때 웬투어스 밀러가 막 우리나라 양복 광고 나오고 서커필. 커피 광고 나오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서커필. 걔가 커밍아웃 하자마자 인기가 쭉 빠지기 시작했어요. 미국 드라마가. 기억나세요? 그래? 그걸 웬투어스 재미 밀러가 없어져서 그냥 빠진 거 아니야? 아니 그렇다고 그러기엔 사실은 프리즌 브레이크 자체도 그렇게 재밌는 미국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좀 빠지는 미국 드라마지. 근데- 난 원은 시즌 1은 너무 재밌게 봤어. 그렇긴 한데 시즌 1은 그러니까 환장하면서 재미가 봤어. 없다는 게 아니고 너무 재밌는데 더 재밌는 미국 드라마들도 많이 있는데 웬투어스 밀러 인기가 가는 것과 그 거의 같은 시점으로 미국 드라마들이 점점 인기가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당시에 한참 붐이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그게 웬투어스 밀러가 커밍아웃을 하면서 더 이상 그 남자로서 남자 배우로서의 대상을 팬으로서 소비할 그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웬투어스 밀러 인기가 가는 것과 동시에 미국 드라마 인기가 갔다는 거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을 뒷받침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는 탑 배우들이 광고를 엄청나게 찍어요. 그리고 네네. 광고를 찍는 게 그 탑 배우의 상징이 돼버렸어요. 네네. 그리고 광고만 막 나와도 영화 안 찍어도 탑 배우로 인정을 해줘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광고에서 탑 배우를 안 쓴다는 거죠. 그렇죠. 거기는 그냥 제품이면 커피만 비추잖아요. 예를 들자면 주로. 그런 식으로 하지 이미지 광고를 안 빅 쓰잖아요. 모델 광고를 잘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네. 물론 예전에는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아니라 최근에는 해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분명히 안 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아놀드 슈왈제네거 같은 배우들이 일본에 와서는 광고를 찍어요. 일본 광고를 찍죠. 근데 자기네 나라에서는 광고를 안 찍어요. 광고 찍으면 큰일 나. 왜냐면 몸값이 떨어지니까. 배우로서의 가치가 확 떨어지는 거야. 이게 뭐냐면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 어떤 지금 서커필로서의 그걸 소비를 하는 거야. 이미지가 소모되죠. 이미지를 광고라는 소비를 하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러니까 광고를 그렇게 찍어대는 거야. 그리고 광고를 찍으면 오히려 또 더 대단한 배우로 인정을 받는 거고. 근데 거기는 미국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은 드라마 자체를 소비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광고도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찍어대고 거긴 안 찍고 그런 측면이 있는 거죠. 네네. 근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문화의 차이고 다른 것 같아요. 수용자의 문제인데 문제고.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그거랑 또 별개로 아까 제가 그 고객 문제를 얘기를 했지만 이 드라마를 누가 보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은 사실은 우리나라 드라마는 주부가 봤어요. 주부. 아줌마. 애는 아줌마들이 본 거예요. 살림하고 애는 아줌마들이 말하자면 주부 그게 사실 메인 타겟인 거죠. 네네. 그동안 쭉 그랬는데 최근 들어와서는 젊은 사람들 보고 젊은 남자들 보고 네네. 사실 영화만 해도 그래요. 지금 우리 다 30대 남자잖아요. 네네. 그렇죠? 우리가 영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남자들이 영화 잘 안 봤어요. 특히 30대 후반의 남자들은 영화 별로 관심 없었어요. 20년 전에는 방화라고 그래서 한국 영화 자체를 거의 안 봤고. 그러니까요. 근데 점점 이 영화나 이 문화예술을 소비하는 계층이 여자에서 폭이 넓어지고 남자로 넓어지고 특정한 20대에서 30대, 40대까지 넓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드라마도 어떤 정확한 영역이나 정확한 장르를 가진 드라마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직은 아니라고 봐요, 저는. 5년 뒤, 10년 뒤면 정말 그런 장르를 다룬 드라마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아직은 그래도 물건 팔아먹어야 될 살 사람들이 대부분 아직은 그래도 가정주부들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계속 그들의 관심사, 그렇군요. 연애하고 뭐 출생의 비밀, 뭐 혈육의 비밀, 뭐 신데렐라 이야기 이런 것들로 초점이 맞춰지는 거죠. 왜? 볼 사람들이 그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점점 그게 더 다양화될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도 소프 오페라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가정주부들이 그런 드라마들 따로 일일 있죠. 드라마들이 또 옛날 있어요. 뭐 가이딩 라이트인가? 그런 장르들이 쫙 있어요. 있죠, 근데 이제 있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세분화돼서 예를 들어서 병원 얘기를 하고 검찰 경찰 얘기를 하고 하는 이런 드라마들이 나왔는데 예를 들어서 CSI 같은 경우에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제리 브루카이머가 다 제작을 한 거잖아요. 네네. 처음부터 다 관여를 네. 해가지고 네. 그런 영화판에서도 거물인 사람이 제대로 된 말하자면 수사 드라마를 만들어낸 거죠. 미국 드라마 중에는 그러니까 저 거물 프로듀서들이 거물 감독들이 관여해서 만든 시리즈들이 많이 있죠. 그 굿와이프 시리즈라든지 아니면 로스트 시리즈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뭐 리들리 스콧하고 뭐 그게 굿와이프고요. 그러니까 굿와이프가 리들리 스콧, 토니 스콧 감독이 이제 프로듀싱한 거고 그다음에 저 J.J. 에이브럼스 같은 경우는 로스트 시리즈 만들었고 그다음에 엘리어스 뭐 최근에 종영한 프린지 같은 경우까지 이제 J.J. 에이브럼스가 있고요. 제리 브루카이머나 뭐 스티븐 스필버그가 했던 밴드 오브 브라더스 이런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습니다. 그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 80년대에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드라마보다 미국 드라마가 더 인기가 있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맥가이버, 네. 성격 제스 작전, 에어울프, 에어울프, 초원의 집. 그러다가 90년대 좀 시들했다가 21세기 한 2000년대 한 2003년, 2005년 이때 들어서 다시 이제 미국 드라마가
부흥을 했었거든요. 90년대 왜 그러니까 80년대엔 그렇게 인기 있었던 미국 드라마가 왜 90년대 들어서 그렇게 침체됐을까? 그거에 대해서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저는 그 미국 드라마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드라마가 이때 워낙 셌어요. 그리고 그 시청률, 그러니까 TV 시청률 보면 지금 사실은 거의 뭐 예전 시청률에 비교하면 막장이잖아요. 지금 네네. 사실은. 지금 20%만 넘어도 축하 파티 하는데고 예전엔 60% 70%짜리 드라마가 휩쓸 때가 90년대. 네네.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가 엄마가 뭐길래 모래의 시계 이런 작품들은 시청률이 70%가 50이 나오는 넘어 거지. 50이 모래시계 목욕탕 찜 사람들 이런 아니 거 막 수도 사용량이 줄었다는데 뭐 말 다 했지. 그러니까 미국 드라마가 발을 붙일 수 없었던 거죠. 그 왜냐하면 아까 내가 로컬이라는 얘기를 처음에 했었잖아요. 제가 로컬 정서를 따라잡지 못했다.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서가.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 드라마가 굉장히 큰 거죠. 굉장히 컸어요. 이게. 그 이유가 토양이 같아요. 돼서 지금 뭐 한류나 이런 걸로 이어지는 그런 토양이 된 거라고 그게 봐도 지금 되겠네요. 이어지고 있는 지금 거죠. 우리나라의 탑 배우들은 90년대 초반에 나온 사람들이 아직도 탑 배우예요. 그러니까요. 이병헌, 장동건 남자들이 지금 다 이제 부록을 넘긴 나이인데 아직까지도 그 그렇게 80년대 드라마 중에 뭐 좋아하셨어요? 미국 드라마, 우리나라 네. 드라마요? 전 맥가이버요. 맥가이버를 제일 좋아하셨구나. 저는 맥가이버도 좋아했는데 제일 제가 재밌게 봤던 미드는 케빈은 11살이라고. 케빈 11살. 케빈이 아, 12살. 좋지. 너무 재밌는 12살인가? 거야. 12살이지. 그 원더 11살 이어즈라고 아니야? 하는 12살부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아, 원더 그래? 이어즈라고 하는. 아, 아니 12살 13살까지 막 이어져요. 아, 이거죠. 심화과장처럼 계속. 어. 아, 근데 나 그게- 너무 재밌는 거야. 케빈 11살 보고 있으면. 그러고 보면 배한성 씨는 참 큰 성우야. 맥가이버 지금 케빈 12살 전부 배한성 씨가 성우잖아. 아, 그래요? 그러네. 저는 사실 SF 장르를 좋아해서 그런지 몰라도 에어울프가 지금 생각해보면 에어울프 진짜 좋지. 대단한 에어울프 괴작인 재밌었지. 것 같아요. 어. 진짜 괴작 아니야. 드라마인데 최신 무기로 개발된 그러니까 이게 줄거리만 들으면 되게 영화 줄거리야. 최신 무기로 개발된 헬기가 있는데 그게 나쁘게 쓰일까를 우려한 누가 빼돌려. 그걸 빼돌려가지고 네바다 사막 한가운데에 감춰뒀다가 위험한 일이 생길 때 출동해가지고 위기를 해결을 하는 거야. 야. 아, 에어울프 재밌었지. 나는 거기에- 정적 제스 작전도 너무 재밌었어, 그거. 거기에 주인공 이름 같은 것도 사실 되게 매니악한 이름인 게 뭐냐면 거기에 이제 호크라고 매라고 불리잖아요. 매 호크 장 스프링펠로우가 이제 호크인데 그거 말고 왜 거기에 이제 애꾸는 선글라스 낀 그 말하자면 박사 독수리 용제 남박사에 해당되는 존재 혹시 기억나세요? 그 사람을 아케인절이라고 불러요. 근데 뭐냐면 그게 아크에인절이야. 타천사라고 하는 왜 그 천국에서 추방된 루시퍼 같은 존재의 그걸 타천사라고 하는데 아케인절이라는 그 주인공의 이름조차도 되게 의미심장한 거지.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게 80년대 이미 제작이 됐다는 건 되게 괴작. 많은 분들이 V를 기억하실 텐데 V보다도 저는 오히려 V도 괴작이지만 에어울프가 정말 괴작이 난 아닌가. 진짜 그때 너무 궁금했던 게 진짜 전격 제스 작전에 키트와 에어울프가 싸우면 누가 이길 것인가. 키트도 막 방해 전파가 있거든. 막 헬기를 막 추락시킬 수가 있거든. 에어울프는 또 이게 미사일이 있잖아. 그쵸, 그쵸. 저 호랑이와 사자가 싸우면 누가 아, 그 애들이 항상 그게 어떤 관심사였어요. 이슈였어요. 그 당시에 누가 했던 이긴다. 논쟁 중에 에어울프와 저 키트도 있었지만 영화 장르하고도 에어울프는 비교되겠어요. 그 당시에 블루 썬더라고 혹시 그 영화 기억나세요? 헬리콥터 나오는 블루 썬더라는 저 영화가 있었어요. 그래서 블루 썬더랑 에어울프랑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 이렇게 전투기만 할 수 있는 저 뭐죠 고개 비행 있거든요. 직선으로 회전하는 거. 그게 이제 가능한 게 에어울프랑 저 블루 썬더였는데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에어울프를 우리가 살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제트카는 살 수 있습니다. 미국 폰티악사에서 만든 네네. 트랜스엠이라는 차예요. 사람들 파이어버드로 알고 있는데 파이어버드가 있고 트랜스엠이 있어요. 뭐가 차이냐면 껍데기는 똑같아요. 프레임은 네. 완전히 똑같은데 안에 들어가는 엔진이 다른 거죠. 파이어버드는 3,800cc짜리고 네. 트랜스엠은 6,000cc짜리예요. 5,000cc짜리. 괴물인 거죠. 머슬카라고 보통 부르잖아요. 기름 엄청 먹겠네. 연비 뭐 4kg, 3kg 나오니까 거의 길에 기름 붓는 그런 수준인데 제가 그 어릴 때부터 키트를 너무 동경해가지고 그걸 사러 갔었어요. 그 파이어버드를. 왜냐면 트랜스엠은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이 대한민국 도로에서 무슨 6,000cc, 5,000cc짜리 어떻게 탑니까? 그 파이어버드를 사러 갔는데 한 3시간 시승해보고 연료 게이지 다른 거 보고 이건 안 되겠다 해서 딴 차를 샀었는데 그런 기억이 나네요. 살 수 있어요. 폰티악에서 나온 파이어버드 또는 트랜스엠 80년대 차를 사면 됩니다. 지금도 구매드리면 있나 모르겠네요. 저는 이제 괴작이라는 거에 꽤 가치를 두는 편인데 괴작이 왜 가치를 두냐면 괴작이 여러 개 나와야 그중에 좋은 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거를 해봐야 예를 들면 위기의 주부들 같은 드라마가 저는 굉장히 훌륭한 드라마가 생각하지만 그런 드라마에서는 다음 게 뭔가를 기대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냥 그런 류의 것들이 나오는 거지. 근데 괴작들은 이게 어떻게 이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이건 진짜 희한하다. 그래서 저는 괴작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80년대 미국 드라마는 괴작판이에요. 예를 들면 기억하시나 본데 오토맨이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이것도 되게 괴작인데 컴퓨터를 조작하는 과정에서 뭔가 조작이 잘못되는 바람에 컴퓨터의 커서가 인간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인간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커서 이러면 막 커서가 자동차도 만들어주고 비행기도 만들어주고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괴작이 있어요. 근데 80년대 미국 드라마들은 그런 괴작 천지였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게 우리나라에서 다 히트를 제법 쳤다는 게 되게 희한한 일인 것 같아요. 사실 말하자면 바야바 같은 것도 굉장히 희한한 드라마거든요. 그죠. 그뭘 털먹숭이 바야바. 그게 어떻게 안방극장에서 사랑을 받았는지 지금 털다리네. 털다리네. 그 오랑우탄도 아니고 고릴라도 아니고 한 번 뛰면 막 이만큼씩 뛰어. 몇 미터씩. 바야바. 그게 어떻게 안방극장에 사랑을 받을 수 있었는지 굉장히 진짜 의문투성이죠 지금 생각하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평범하다고 할 만한 드라마 정도는 뭐가 있었을까? 블루문 특급 정도는 그래도 평범하다. 문라이팅. 그러니까 그런 건 그래도 평범한데 괴작이 너무 많아요. 헐크도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얘기예요. 아니 근데 헐크는 원래 원작이 많으니까 뭐 그거는 양보해서 그럴 수 막 있다 치지만 돌면 막 그러니까 시퍼래지고. 그 당시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 사실은 제오전선이라고 그래 제오전선 돌아온 제오전선이라고 해서 방영을 했었는데 그러고 보면 80년대는 참 과학기술의 시대였던 거예요. 그 21세기에 대한 동경. 왜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21세기가 되면은 뭔가 다 바뀔 것처럼 미래에는 뭐가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2010년이가 되면은 다들 막 저기야 날라다니면서 사는 걸로 돼 있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요. 근데 21세기가 되니까 바뀌더라고요. 늙었어요. 그게 하나 바뀌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 생각해 보시면 알겠지만 저 예전에 SBS에서 방영했던 우리 회사에서 방영했던 그 드라마 중에 드라마가 아니고 애니메이션 중에 2020 원더키디라고 있어요. 7년 뒤면 원더키디가 나와요. 그러네 벌써. 그러니까 80년대에는 되게 과학기술과 미래에 대한 기대감과 뭐 이렇게 두려움과 이런 게 많이 있었던 반면에 지금은 그런 게 되게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했던 만화가 우라사와 나오키의 20세기 소년이라는 만화가 있거든요. 봤어요. 그 만화를 보시면은 그런 그 80년대가 가졌던 그 두근거리는 정서, 21세기가 되면 뭔가 많은 게 바뀔 것 같다라는 그런 두근거리는 정서가 되게 많이 숨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 그 가면 한번 써보고 싶네. 여우 가면 그 친구가 쓰는 가면 가면 한번 써보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그러면 드라마를 좀 자기가 좋아하는 드라마 이거는 사실 미국 드라마란 게 워낙에 너무 작품도 많고 취향에 따라서 넘어가 영화 같은 경우는 이제 뽑기가 좀 수월한 편인데 워낙에 많고 그다음에 본인의 그 취향에 따라서 너무 갈리기 때문에 베스트 3를 뽑는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냥 각자 좋아하는 걸 한 3개 정도 뽑아가지고 서로 그걸 얘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좀 하겠습니다. 그 이재익 PD님부터 좋아하는 거 하나씩 얘기를 해보기도 하죠. 아까 뭐 초반에 얘기했지만 저 이재익은 오늘 거들 뿐이에요. 왜냐하면 미국 드라마를 본 게 별로 없기 때문에. 본 거 중에 얘기하면 되지 뭐. 80년대 거 얘기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좀 다 뭐 맥가이버 얘기했는데 뭘 또 해. 근데 그 맥가이버 얘기는 근데 거의 안 했잖아 우리가. 맥가이버 얘기는 맥가이버 손등국장. 손등국장. 그 옛날 우스갯소리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하여튼 애가 그 반포중학교에서 유행하던 얘기인데 미용실 가가지고 맥가이버 머리 잘랐는데 손등국장 머리 이 얘기는 들을 때마다 웃겨. 이 얘기 다 유행했었어요 그 당시에. 우리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인가? 근데 진짜 이 짧은 얘기 중에 이런 게 웃겨. 저는 그 컬투쇼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뭐 레전드 사연이라고 재밌는 사연이 많은데 제가 웃었던 사연들 이런 사연들이에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짜장면이 되게 먹고 싶었대요. 수다 짜장면이 되게 먹고 싶었대요. 근데 한참 길을 가다 보니까 손짜장 전문이라고 된 데가 있더래요. 그래서 가서 딱 자리에 앉았는데 자리에 앉자마자 보니까 주방이 훤히 들여다 보이는데 거대한 면 기계에서 면을 막 뽑고 있더래요. 손짜장 전문인데 이 사람이 너무 빡돌아 주인한테 항의를 했대요. 이 양반 지금 여기 손짜장이라고 간판에 이렇게 써놓고 기계로 면 뽑으면 어떡하냐고. 주인이 뭘 했는지 알아요? 내가 손씨다? 어떻게 이 새끼 모르겠다. 그런 사연들이 웃겨. 손등국장처럼 이렇게 간단하게. 맥가이버는 약간 그 당시에는 대명사 같은 존재죠. 칼도 맥가이버 칼. 맥가이버가 쓰는 칼이 맥가이버 칼이야. 그렇게 애들이 그 머리를 하고 다녔어. 빅토리녹스에서 나오는. 저는 우리 친구들이 그 머리 한 거보다는 엄마들이 애기들을 그 머리를 이렇게 한 걸 많이 봤어요. 김병지 머리. 김병지 머리. 뒤에 길고. 애들이 맥가이버처럼 컸으면 좋겠다는 엄마의 마음이었겠죠. 그리고 그 음악을 잃을 수 없죠. 그렇지. 하고 시작하고. 그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지. 할아버지한테 교훈을 많이 얻었어. 할아버지가 너무 얘기를 많이 했어. 할아버지는 되게 소중한 존재였어. 할아버지는 수사장이었나 봐요. 정말 말이 많았어. 아니 근데 맥가이버가 되게 의미 있는 게 그 당시 우리나라에서 엄청난 인기였잖아요. 근데 내가 그때 충격을 받은 게 이게 미국 가면은 미국 드라마 순위 11위인가 그렇다는 거야. 순위 졸라 낮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엄청난 사랑을 받은 거야. 말하자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그 정서에 이렇게 호응했던 게 있었나 봐요. 저는 맥가이버에 제일 기억나는 건 마지막 그 장면의 편집 그 음악과 뒷깎이 맞춰가지고 한 편집이 되게 있어요. 빠바바바바바바바바 할 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뭐 문 같은데 정 닫히면 딱 나가지고 하고 한 손 딱 내시는 게 뒷깎이가 너무 좋은 거야. 그게 전 제일 기억에 남습니다. 쾌감이 있었죠. 자, 김은종 PD님 뭐 하나 꼽아주시죠.
저도 뭐 너무 많은데 옛날 거 하나 좀 꼽아드리자면은 저는 아직도 그 너무나 재밌게 봤던 그 탐정물이 있어요. 네. 뭐냐면은 레밍턴 스틸이라고. 레밍턴 스틸. 레밍턴 스틸. 우리 그걸로 저 007이 됐죠. 그걸로 일어서서. 그 아저씨 그때만 해도 뽀송뽀송하게 나왔는데 그때 젊었을 때죠. 화면 보면은 아주 지금 생각하면은 되게 옛날 화면이에요. 지금 우리 나이 좀 됐을 거예요. 한 30대 후반 안 됐을 거예요. 그렇지. 아 매주 이렇게 하나씩 뽀송뽀송한 나이였구나. 우리가 지금. 아니, 그건 미국 아니야. 나이, 미국 나이. 미국 나이야. 매주 하나씩 이렇게 해결을 하는 거야. 근데 음. 이제 그 전까지만 해도 탐정물이나 이런 수사물에서 주인공들은 항상 굉장히 열의에 차 있으면서 정의로웠어요. 근데 저는 레밍턴 스틸에서 어떤 뺀질뺀질한 어떤 그런 양아치 캐릭터. 주인공인데 뺀질뺀질한 거야. 계속 음. 사고 치고 막 이렇게 여자들 이렇게 뒷공이나 쫓아다니다가 그 옆에 여자 파트너가 있어요. 그 여자가 이제 말하자면은 이렇게 컨트롤을 해주는 거지. 근데 저는 그런 캐릭터가 거의 저로서는 그때 최초로.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캐릭터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자면 지금 멘탈리스트 같은 경우에도 전형적인 그런 아이언맨도 그렇고 영화에서. 뺀질거리는 캐릭터고 옆에 그쵸. 이제 여자가 하나 잡아주고 약간 그 그런 동경해주는 구조지. 그런 구조에 저는 말하자면 원형이에요. 제가 네. 봤던 것 중에는 물론 그 전에도 있었겠지만 있었죠. 그 전만 해도 다 주인공들이 정의롭고 멋있고 멋지고 잘난 얘기만 하는데 여기서 이제 말하자면 그런 원형을 본 거야. 저는 그래서 너무 재밌게 봤어요. 레밍턴 스틸을. 그 해리슨 포드 주연으로 만들었던 영화 도망자. 도망자도 원래 드라마로 있는데 그 드라마도 약간 비슷한 구조죠. 도망 다니면서 일을 그렇게 해결을 해. 지금 그렇게 연애를 하고. 아니 도망 다니기도 바쁜데 상식적으로 말이야 탈옥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무서운데 거기서 일을 해결하고 앉아 있어. 하고 연애하고 여자 만나. 떡을 치고 여자 만나고 대단한 사람이야. 말이 안 돼, 난놈일세. 말이. 난놈일세. 저는 처음으로 꼽고 싶은 드라마는 80년대 드라마는 아니고요. 그 빅뱅 이론을 꼽고 싶어요. 이게 또 제가 그러니까 저는 괴작을 비교적 좋아하는 편이잖아요. 괴작과 대작을 좋아하죠. 빅뱅 이론은 진짜 못 봤네 이거. 안 보셨구나 두 분 다. 아니 근데 저한테 추천을 한 몇 년 네. 전에 해줬잖아요. 네. 못 봤어. 너무 재밌다고 추천을 해줬는데 제가 못 봤어요. 저는 와 이대로 내 배가 찢어지는 건가 싶을 정도로 무섭는데 설정 자체는 되게 뭐 이런 게 다 있어. 뭐냐면 공대 병신들 말하자면 너드 뭐 혹은 긱 뭐 이런 애들 4명이 사는 아파트 옆집에 아 근데 네가 말하니까 한국말 같아요. 너드 같고 긱 같아요. 미녀 웨이트리스가 이사를 와요. 그래가지고 이제 벌어지는 일이야. 근데 얘들이 워낙에 여자한테 인기도 없고 막 미친놈들이라 되게 병신 같은 뭐 이런 얘기야. 근데 이 얘기가 너무 웃긴 거야. 그 병신 같은 행동 하나하나가. 근데 이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취향이 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찌질이들의 정서를 이해를 못하면 재미가 없어요. 미국엔 약간 그런 장르가 있는 것 같아. 아메리칸 파이처럼 약간 찌질이 장르가 있어. 남자애들이 있어요. 옆집 여자 이쁜 뭐 어떤 누나 뭐 이렇게 좀 막 환장하고 이런 장르가 있는 것 같아. 약간 그러니까 미국에는. 사실은 우리 저 나인틴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정서라고 생각하는데 병신들이 모여서 병신 짓을 하는 거야. 하나만 한 짓. 하나만한 얘기하고 하나만한 얘기하고 아. 쓸데없는 뭐만 하고 뭐 이런 거죠. 청취자랑 술 마시고. 저 그거 아시죠? 병신 육갑한다는 말의 어원 혹시 아세요? 육갑? 병신 육갑한다고 나가잖아요. 그거의 어원을 혹시 아세요? 육갑이라는 게 그거 아니야. 육식갑자의 그거거든요. 뭐냐면 육갑이란 게 이렇습니다. 그 육식갑자란 게 10간 12지로 구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손가락이 마디가 12개예요. 그래서 세기 시작하면 첫 번째 검지 손가락의 첫 번째 마디부터 갑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마디 을축해서 세기 시작하면 12하고 10에 뭐 최소 공배수 해가지고 60을 세면 딱 맞아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육갑을 센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나이를 셀 때 몇 년도니까 뭐 몇 살이지 그럼 갑자, 을축, 병인양 뭐 이렇게 하고 쭉 센 다음에 그럼 너는 무슨 년생이겠구나 뭐 신의 년생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세는 거거든요. 이걸 이제 육갑을 엄지를 빼고 4개의 손가락이 12개 12개랑 10개랑 하다 보면 12개랑 10개랑 하다 보면 60개 딱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딱 새끼 손가락의 마지막 마디에서 끝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떤 손가락 하나가 없는 양반이 이거를 세는 거예요. 갑자, 을축. 손가락 하나가 없으니까 안 맞잖아. 손자장 같은 느낌인데. 왜 안 맞지? 왜 안 맞지? 그럼 졸라 세는 거야. 그걸 본 딴 사람이 병신 육갑하네라고 얘기해서 마치 그거 손자장 같은 느낌인데 제가 손갑니다만. 이게 병신 육갑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빅뱅 이론이란 게 병신 육갑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웃긴 거야. 이 정서와 이런 것들이 너무 찌질해.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어떤 애가 그 중에서도 그 4명 중에서 제일 비상식적인 놈이 하나가 있어요. 자기만의 룰에 따라 움직이는. 자기 자리는 여기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무조건 그 자리에 앉아야 되고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할 때도 그게 이 사람 나름대로는 공정한 거야.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움직이지 않아. 공정하게 늘 움직이는데
게다가 물리학 천재야. 근데 하여튼 걔가 어느 날 이제 질병에 걸릴까 무서워서 어떤 짓을 저지르냐면 그 이동하는 그 바퀴 로봇 같은 데다가 자기 모니터를 달아가 자기는 방에 있고 이거를 움직여가지고 사회생활을 하는 거야. 아이고. 교수님한테 가서 안녕하세요 교수님 뭐 인사하고 이런 얘기야. 완전 병신 같아. 진짜 너무 웃긴 거야. 그래갖고 이 정서를 빅뱅 이론의 정서를 이해하시는 분이라면 이거는 정말 안 좋아할 수가 없는 지금 시즌 6까지 방영되고 있는데 한 시즌 그 제가 방금 소개해드린 그 에피소드가 시즌 4의 2편인가 이랬는데 진짜 보다가 와 나 이대로 배치돼서 죽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웃었던 아주 명작 드라마입니다. 다음 드라마 또 소개하시죠.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로스트룸 많은 그 청취자분들이 또 제목 알아주셨는데 6부작이에요. 6부작인데 저는 이제 가끔 영화사로 이제 예전에는 요즘 위디에서 많이 다운받는데 옛날에 용산에 많이 갔어요. 깔아놓고 팔잖아요 자판에. 근데 이제 그 저랑 단골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아저씨가 자꾸 이거 드라마를 보라는 거예요. 제가 저 바쁜 사람이라서 드라마는 못 봅니다. 그랬더니 이건 보라는 거예요. 길지 않대. 그래서 그 사람이 준다는 지금 엄청 많이 샀거든요. 정말 가면 몇만 원씩 사고 그랬어요. 자기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왔는데 볼 일이 없었어. 한참 안 보다가 1편이라도 한번 봐야지 어떤 내용이지 하고 봤는데 1편을 보고 나니까 뒤편을 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흡입력 때문에 저는 그걸 봤는데 무슨 얘기냐면 갑자기 딸이 사라지는데 그 딸을 찾는 아빠의 이야기인데 거기 깔린 배경이 그 어떤 그 뒤에 있는 그 스키마라고 해야 되나? 배경이 뭐냐면 예전에 한 어떤 방이 있었던 거예요. 비밀스러운 모텔방이 있었던 거예요. 그 모텔방에 어떤 강력한 염력이 한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에 그 모텔방에 있었던 물건들의 그 염력이 스며든 거예요. 그리고 그 모텔방에 있는 여러 가지 물건들을 가진 사람들이 초인적인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볼펜을 가진 사람은 그걸 누르기만 하면 어디가 폭파가 되고 뭐 빗을 가진 사람인가? 하여튼 그건 뭐 빗으면 자기 몸이 잠깐 투명 상태가 되고 그리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들어가서 비밀을 밝히고 딸을 찾아야 되는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그 물건들 다 모아나가면서 설정도 희한하고 좀 이거 하면 좀 괴작인데 정말 못 멈추겠더라고요 이 영화는. 저 사실은 나도 나름 그 영화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거 다 보려고 애쓰거든요. 네. 프리즌 브레이크도 뭐 24 이런 거 다 사실은 봤어요 몇 회씩은. 네, 안 본 게 네. 아니라 네. 보다가 이런 얘기구나. 이런 이 캐릭터가 이런 캐릭터가 이런 에피소드가 있고 이렇구나 하고 보다 끊었어요 다. 네. 거의 여기 얘기한 거 거의 다 조금씩은 봤는데 이거는 못 끊는 드라마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재밌었나 보다. 그 흡입력에 우리 청취자분들도 공감을 하는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추천해드립니다. 나 옛날에 저 이승훈 PD가 도하에 출장을 갔는데 거기는 저 이슬람 국가라서 아니 본인이 가지 않았어요? 내가 갔는데 네. 이승훈 PD가 이제 내가 출장을 가는데 거기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술을 못 먹으니까. 취재하고 숙소 들어와서 자고 이거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인터넷도 그 당시에 그 도하는 엄청 느리다고 이미 정보를 듣고 이래가지고 이승훈 PD가 그러면 차라리 컴퓨터에다가 이거라도 하나 담아가라고 해가지고 프리즌 브레이크를 하나 그때 담아가라고 추천을 해준 거야. 그래서 프리즌 브레이크를 담아가는데 그거를 가지고서 한 달을 버텨야 되는데 못 끊겠는 거야. 이게 이제 나 이제 일과를 마치고 피곤해서 이렇게 들어오는데 아무것도 할 게 없잖아요. 정말 호텔방에 아무것도 할 게 없어. 빈 건물이야. 벌판에 그냥 방이 있는 거야. 말하자면 지금 로스룸이네. 진짜 말하자면 로스는 그래요. 벌판이 방이 하나 있으니까. 아무것도 할 게 없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프리즌 그 시즌 1을 받아갔는데 이걸 조금씩 나눠봐야 이제 한 달이 가는데 시간이 이제 한 편씩 보고서 자려고 했어. 계획은 못 끊겠는 거야. 눈이 시뻘개질 때까지 보는 거야. 그것도 그렇고 24 같은 경우도 그렇고 24 같은 경우는 사실은 TV에서 했었어요. 근데 그거에 그 시즌 1에 마지막 장면을 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야. 근데 마지막 장면에 엄청난 스포일러가 있거든요. 누가 배신을 해요. 지금까지 엄청난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여자아이가 배신을 하는 거 있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그거를 처음부터 봤거든요. 근데 그걸 스포일러를 알고 봐도 재밌더라고. 그래가지고 그 24 시리즈도 거의 눈이 뻘개질 때까지 한 번 손에 잡으면 이게 놓을 수가 없지. 항상 그게 24가 시간제로 가시는 건 아시죠? 9시부터 10시까지, 그 다음에 10시부터 11시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시간이 실제 벌어지는 시간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그게 또 아이디어도 좋은 게 도중에 다 끊기잖아요. 끊기고 미국에서는 중간 광고가 허용이 되니까 광고 시간만큼 빠지고 다시 딱 또 시간이 시작이 돼요. 이거 환장하겠는 거야. 이게 뚜뚜뚜뚜뚜뚜 이런 소리가 나면서 끝나거든요. 다음 편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방금 로스트룸 아니 얘기하셨는데 뚜뚜뚜뚜는 처음에 나오는 거지 이 양반아. 뚜뚜뚜뚜는 처음에 뚜뚜뚜뚜뚜 그러면 24 다당 그리고 나중에 마지막에 나오는 거는 3 2 1 쿵 하면서 끝나는 그러니까 거지. 저게 나오면 환장을 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미드에 그런 마약 같은 중독성이 있어요. 24는 지금 우리 국장님도 벨소리가 24 벨소리잖아요. 저도 옛날에 한동안 저 기억나요. 벨소리 24 벨소리를 해놨었어요. 카운터 테러리스트 CTU, 유닛인가? CTU 그 벨소리.
아, 그 24 정말 CTO에 최고였지. 대해서 그것도 모르신 분들이 있는데 내선으로 오는 전화벨 소리랑 외선으로 오는 전화벨 소리랑 다르더라고요. 그런 거 하나하나 설정이 죽여요. 정말 덕후스럽네요. 그런 거 하나하나 설정이 되게 좋은데 저는 24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한 시즌 1 너무 재밌었는데 시즌 2 가서 떨어지고 3 가서 떨어지고 뭐 나중에 4, 5 가면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어요. 근데 24 같은 경우에는 최고 명장면은 마지막 장면입니다. 마지막에 1분이 24의 그 모든 걸 다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24의 이게 사실은 미덕이란 게 이거잖아요. 뭐냐면 처음에는 잭 바워가 되게 엘리트 요원이고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다 보니까 점점 신세가 굴러떨어지잖아요. 처음에는 국장이었는데 나중에 시즌 2에서는 직원 되고 직원이었다가 그냥 쫓겨나다 실업자 되고 실업자였다가 수배자 되고 수배자였다가 뭐 납치되고 납치됐다가 뭐 되고 그러니까 점점 굴러떨어져요. 근데 뭐냐면 드라마를 보는 사람, 그러니까 그 드라마 내 사람들은 모르지만 드라마를 보는 우리들은 알거든요. 선이, 그러니까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국가와 다른 사람들을 위해 희생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의 처지는 점점 불우해지는 거예요. 되게 부조리한 상황이죠. 이게 다크나이트랑 이제 24가 맞닿아 있는 부분인데 다크나이트도 그렇잖아요. 마지막에 왜 다크나이트가 도망가죠? 뭐 그는 우리의 뭐 영웅이지만 뭐 우리가 필요로 하는 히어로는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도망가는 되게 그 장면에서 되게 우리가 현실이 정말 부조리한 걸 느끼잖아요. 그 모든 거를 시즌 1부터 8까지 다 본 분이라면 그 시즌 8의 마지막 장면에서 시즌 8의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끝나요. 잭 바워가 이제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했어요. 모든 문제를 다 해결을 했는데 이 사람이 너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물론 선의로 저질렀지만 룰은 어긋나는 거죠.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도망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이 여자 대통령이거든요. 우리나라도 이제 여성 대통령이 되셨지만 그 여자 대통령이 이제 얘기를 해요. 나는 지금 당신하고 통화한 적이 없고 당신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면서 도망가라는 암시를 주고서 이제 전화를 끊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중계를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대통령이 그 잭 바워한테 너무 미안하고 마음이 짠한 거예요. 왜냐면 자기 가족도 잃었고 자기 지위도 잃었고 다 잃었고 그게 자기의 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와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해줬다는 걸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에 놓인 거니까 그게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그 모습을 비춰줘요. 그 마지막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냐면 그냥 우리가 카메라를 보여줬으면은 이게 별로 강렬하지 않을 텐데 왜 우리 프레데터라고 하는 미국 무인기 아시죠? 무인 정찰기. 프레데터의 화면으로 중계되는 화면을 이 사람들이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갖고 위에서 이제 프레데터가 날아다니면서 잭 바워의 모습을 딱 비춰준데 잭 바워가 이제 이건 하늘에 있으니까 위를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프레데터를 계속 이렇게 쳐다보다가 쓱 돌아서서 저쪽으로 가면서 사라지면서 마지막에 3, 2, 1, 쿵 이러면서 드라마가 끝나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실제 모습으로 그냥 비춰줬으면 예를 들면 그냥 부감샷이 아니고 그런 비행기 샷이 아니고 그냥 부감샷이 아니라 평소에 비춰줬으면 그 정도까지 강렬하지 않았을 텐데 부감으로 비행기에서 비춰. 그러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보는 현실이 미디어를 통해서 재구성된 현실이 실제 현실보다 얼마나 더 강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부조리함 이런 것들이 결합이 돼가지고 되게 저는 미국 드라마뿐 아니라 영화까지 통틀어도 거의 최고의 명장면이라고 꼽아도 될 정도로 그 미디어를 통해서 본 이 세상 재구성된 세상이 어떤 건가 세상이 얼마나 부조리한가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조직에서 출세하는 사람은 공을 크게 세운 사람이 아니라 실수를 적게 한 사람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을 크게 세운 사람을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데 조직에서는 실수를 적게 한 사람 그래갖고 그러니까 무사한 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무사한 일과 몸보신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보신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게 실수를 조금 하고 공을 크게 세우는 것보다 실수를 안 하고 공을 안 세우는 편이 훨씬 더 자기한테는 도움이 되거든요. 근데 조직 전체로 놓고 보면 공을 크게 세우고 실수를 조금 한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그건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자기 희생의 가치란 게 되게 높은 건데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그렇게 자기가 출세를 못할 걸 알면서까지 희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가치를 안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게 24의 마지막 장면 다크나이트의 마지막 장면하고 되게 겹쳐져서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좋았고 미국 드라마 사상 최고의 명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꼽고 싶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24를 한 시즌 3, 4 되면서부터 사람들이 안 보기 시작해가지고 그 시즌 8의 마지막 장면을 시즌 1부터 8까지 그 굴러떨어지는 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환장하게 24 좋아하는 난데도 7인가 6에서 끝났어. 거기서 재미없어져가지고 못 봤어. 근데 그다음부터는. 근데 시즌 이제 한 3, 4, 5 정도는 떨어지는데 시즌 7, 8은 재밌습니다. 다시 또. 근데 저 말이 진짜 공감이 가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방송을 이렇게 10년 이상 하다 보면은 네네. 라디오를 하루에 최소한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를 매일매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방송 사고를 한두 번씩 다들 쳐봤던 나가죠. 기억이 나시는데 정말 왜 병신 같은 방송 사고도 물론 있는데 실수를 정말 말도 안 되는 실수를 하는 방송 사고도 있는데 본인의 잘못인 게 있죠. 아니 뭐 본인의 잘못이고 하여튼 병신 같은 방송 사고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 한 절반 정도는 여러분도 기억해 보시겠지만 잘 하려고 그러다가 굉장히 프로그램 재밌게 그렇죠. 잘 만들어 보려고 맞아요. 막 오버하고 과용 이렇게 막 굉장히 오버해서 막 땀 흘리면서 뭔가를 막 그러니까 재밌게 만들어 보려고 막 애를 쓰고 열정을 붓고 하다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의외로 맞아요. 많아요. 훨씬 맞아요. 그게 많죠. 그러니까 무난하게 만들면 사고 칠 일이 없어요. 트랙 하나 쓰고 무난하게 실용적인 시도 안 하고 그냥 만들면은 무난하게 평범하게 생방에서도 만들면 무난하게 사고 안 쳐. 만들면 사고 안 쳐요. 근데 재밌게 막 하려고 하다가 음. 의욕 넘치고 막 어떻게 보면 재밌게 트랙 두 개 쓰고 효과음 넣고 뭐 구성 넣고 막 하다 단 보면 1분이라도 왜 생방송에서 더 재밌는 시바이를 계속 주문을 하고 DJ에게 실시간으로 새로운 게 계속 올라오면 계속 넣어주고 하다 보면은 거기서 약간 핀트가 어긋날 수가 있거든요. 라디오는 미리 준비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오버하다가 잘못된 경우들이 의외로 왕왕 많아요. 그러니까 방금 그 부분이에요. 지금 잭바워의 현실이 우리도 사실은 병신 같은 실수도 물론 있는데 막 잘하려다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었거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사회가 좀 더 분위기 자체가 그런 실수와 아니 병신 같은 실수에 대해서 구별을 해서 관대해질 필요가 있는데 구별을 이게 해야지. 놓고 보면 똑같은 실수거든. 그냥 실수라는 잣대만 놓고 보면 똑같은 실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는 24를 보면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현실과 이제 비교해 보면서 되게 명장면이었다. 시즌 그 8회 24의 마지막 장면은 제가 이제 평생 살면서 마음속에 남는 장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미디어가 재구성하니까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별거 아닌 현실도 되게 대단해 보일 수 있다는 이 미디어의 힘이 있잖아요. 미디어가 무서운 거라는 생각을 야 그때 너는 다시 있잖아 한번 했습니다. 나중에 할 일 없으면 강의를 해봐. 왜요? 뭐냐면은 핵심 용어를 계속 반복을 하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게 만들어. 학생으로 하여금 미디어를 통한 재구성 이거 계속 나오잖아. 제가 아까 또 보기에는 뭐 얘기했지 뭐 얘기했는데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하면서 제가 보기엔 평론을 쓸 수 있을지 몰라도 강의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 마이크 앞에서는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남들 앞에서 제 목소리를 들려준다는 게 참 부담스럽네요. 네. 원고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좋은 제가 원고를.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KBS 라디오 PD와는 이제 박영훈 PD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제가 이제 최근에 탑10 안에 들었다고 제가 페이스북으로 너무 제가 탑10 안에 들은 게 사실은 꿈이었거든요. 탑10 안에 그러니까 이렇게 오래 들기를 바라지는 않았고요. 그냥 잠깐만이라도 탑10 안에 들어봤으면 좋겠다. 팟캐스트가. 그래. 그래서 들어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그거를. 그랬더니 걔가 거기다가 이제 글을 달아주기를 뭐라고 달았냐면은 네가 이렇게 팟캐스트 탑10 네 목소리로 진행하면서 팟캐스트 탑10 안에 들어간 거는 소아마비인 분이 사법고시에 합격해서 국무총리에 지명된 거랑 똑같은 일이다. 인간 승리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로 진짜 음성으로 하는 팟캐스트를 그것도 음성밖에 안 나오는. 어쩌면 음성밖에 안 나와서 그나마 그렇게 냈을 수도 그런가? 있어. 얼굴 나오면 더 큰일 나나? 얼굴 나왔으면 안 됐을 수도 그러면 있어요. 저 미드 하나씩만 더 소개하고 오늘 마무리하는 걸로 합시다. 저는 혹시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자동차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정적 제트 작전 차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80년대 나온 아까 얘기한 폰티악인데 아마 매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그리고 또 재작년에 다시 제작된 건 혹시 아세요? 리메이크 됐어요. 아니 근데 정적 제트 작전 시리즈가 나이트라이더 차가 2000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 차를 못 타봤지만 청취자분들 중에 혹시 파이어버드나 이런 거 타본 적 있으신 분이 있으면 한번 메일을 부탁드릴게요. 80년대 궁금해서 그래요. 그런 차 중에 하나도 또 백스토퓨처에 나왔던 드로리안이 또 되게 그런 식으로 각광을 근데 받았어요. 아마 영화든 뭐든 단일 차종으로 가장 사랑받았던 거는 그 차일 거예요. 왜냐면 본드카만 해도 당대의 가장 좋은 차를 쓰거든요. 그쵸, 그쵸. 에스턴 마틴, 늘. BMW 신형 이런 식으로 써요. 하지만 전격 제트 작전은 그 한 차 가지고 쭉 버티는 거예요. 그렇죠. 80년형 그 너무 트랜스엠 재밌었어. 전격 제트 작전. 삐리삐리 이게 붓기도 왔다 시계로 갔다 하고. 부르잖아. 그날. 키트 도와줘. 키트. 도와줘. 너무 재밌었는데. 그때부터 이 차에 대한 관심이 생긴 것 그 같아요. 골리앗과의 대결 뭐 이런 거 너무 골리앗 기억나? 골리앗 트레일러. 트레일러. 와, 두 개 서로 막 맞부딪히잖아. 그리고 또 그 마이클이 참 또 여자도 잘 따요 보면. 하세로프. 그 데이비드 하세로프. 베이워치에도 나오는. 어쩜 그렇게 잘 따나? 느끼한 아저씨. 느끼한 아저씨. 오프너야 완전히. 그분이 컨트리 음악 가수기도 하고 하여튼 훌륭하신 분입니다. 뽀글뽀글 빠마머리. 옛날 머리가 지금 생각 말도 안 되게 촌스러운 건데 말도 안 되지. 옷도 졸라 촌스러워요. 그런 머리로 주인공을 어떻게 하나? 그 당시에도 그런 패션이 있었으니까 딱 붙는 바지에 이상한 그거 재킷에 가죽 잠바 같은 그 얼굴은 항상 약간 개기름이 흐르고. 개개 레자로 만든 잠바 입고. 근데 방금 얘기했는데 그거 생각난다.
뭐 SOS 해상 구조 그래. 구조대 해상 구조대 베이워치. 그것도 그것도 파멜라 앤더슨을 정말- 스타가 됐던. 근데 사실 이제 그거를 이제 미드를 보고 있으면 왠지 누가 이제 보고 있는데 이제 누가 들어오면 어른이 들어오면 왠지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또 저기가 없어 리모컨이 없어가지고 이거 그때는- 돌리는 거잖아. 그때는 롯데리식이잖아. 키스신만 나와도 부모님들이 애들 눈 가리고 이랬을 때죠. 그러니까 김은중 PD님 또 하나 미국 드라마. 저는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하우스를 보면서 하우스. 내가 왜 하우스에 뻑이 갔는가를 아까 저 이승우 PD가 얘기하는 걸 보고서 그게 이제 정리가 된 거야. 저는 하우스를 보면서 너무 재밌어가지고 닥치는 대로 DVD를 사서 모았어요. 근데 이제 파는 데도 많지도 않아. 근데 제가 미드를 이렇게 DVD를 직접 사 모은 건 유일하거든요. 유일한데 너무나 재밌게 봤는데 그 이유가 딱 그거였구나. 의사가 진료를 했기 때문이었구나.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는 다 연애를 하잖아요. 결국 종합병원에서도 연애를 하고 종합병원에서 개인 병원에서도 연애하고, 연애를 하고 개인 병원에서도 스파이도 연애하고. 스파이도 연애하고 뭐 그때 그 당시에 뭐지? 정치인도 연애하고 TV를 다룬 왜 무슨 TV 시티라는 그런 드라마도 있었어요. PD도 드라마 연애하고 시티인가 뭐 하여튼. PD도 연애하고 아니 그 사세 그들이 사는 세상. 그 사세에서 드라마 PD가 그렇게 연애할 시간이 어딨니? 드라마 찍고 있는데. 오네어서도 연애하고. PD들이 연애 시간 없죠. PD도 연애하고 다 연애하는 거야 결국은. 아니, 연애할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연예인들이 상대해주질 않아요. 파스타에서 주방에서 연애하고 다 결국은 연애 드라마거든. 연애 왕국이야. 연애 왕국이야. 연애 왕국인데 이 하우스에서는 정말 진료를 보거든요. 보고 있으면 정말 너무 재밌어. 너무 재밌죠 하우스. 그 브라이언 싱어 아시죠 감독? 브라이언 싱어가 프로듀서였죠. 브라이언 싱어가 연출을 이제 초반에 하고 프로듀서를 하고 데이비 쇼라고 우리 여기 13층에 왔었던 거야. 그날 못 본 거야. 녹음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데 데이비 쇼가 작가인데 이 두 사람이 의기투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졌는데 지금 시즌 7인가 뭐 6인가까지 나왔는데. 너무 재밌어요. 의학 드라마에 한번 재미를 들리신 분이라면은 그레이즈 아나토미도 있는데 그레이즈 아나토미는 약간 우리나라 드라마야. 연애해요. 거기는 병원에서 그러니까 시애틀 병원에서 그레이즈 아나토미는 섹스 앤 더 시티랑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죠. 병원에서 연애하는 얘기. 병원에서 연애하는 얘기인데 하우스는 그거에 비하면 물론 그레이즈 아나토미도 굉장히 재밌어요. 잘 만든 드라마인데 하우스는 정말 의학 드라마의 거의 최고봉. 진수가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엑기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은 그 휴 롤이라는 배우가 영국 배우가 나와요. 연기 너무 좋아. 연기 너무 잘하죠. 아니 그리고 나 그 에미상 시상식인가 나 그 시상식 때 너무 좋았어요. 우리나라에는 왜 그런 센스 있는 시상식이 없는 거야. 뭐라 그랬어요? 나온 거야. 딱 상을 받으러 나와가지고 제가 감사드려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뭐 130 몇 분이 있는데 그분들 이름을 다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으니까 제가 이름을 적어왔고요. 세 분을 무작위로 뽑아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종이를 뽑아. 네, 누구님 감사합니다. 네, 누구님 감사합니다. 네, 누구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 뭐냐면 그거 자기가 안 불렸다고 왜 사실은 저도 몇 년 전에 그 서울나들이 이동엽 씨가 저 때문에 곤란했었는데 저한테 감사하단 말하고 원래 했어야 될 사람한테 안 해가지고 그 곤란했던 적이 한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서운함도 없잖아요. 왜냐하면 저 안에 내가 포함돼 있었는데 안 뽑혔구나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서 웃기기도 하고 센스도 있고 되게 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이다. 그런 식으로 미국의 시상식에서는 센스 있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상식 문화가 좀 다르죠. 서운해하죠. 우리나라 시상식에서는 황정민 씨 정도면은 되게 인상적인 멘트인 거예요. 최고의 멘트지. 최고의 멘트. 근데 사실은 미국에서 그 정도는 뭐 그냥 니마이 무난한 멘트잖아요. 근데 이런 멘트들이 좀 시상식에 그러니까 저는 우리나라 시상식 안 본 이유가 재미가 없어요. 그런 멘트들 보려고 보는 건데 서운해하니까 없어. 서운해하니까. 아니 이건 안 서운하잖아. 왜냐면 세 명입니다. 그러고 그냥 무작위로 뽑았으니까 나머지 130 몇 명 중에 자기가 포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 재작년에 아버지의 길이라는 그 역사 소설 낸 적이 있는데 거기 제목도 아버지의 길이니까 그 마이웨이 우라카이 한 거. 그렇죠. 작가의 말에 아버지에 대한 편지를 대신했어요. 근데 엄마가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야 어머니 길은 안 쓰니 그러면 어머니 길은 죽어도 못 쓰겠는 거야. 그래서 제일 최근작에 오페라 소녀를 내면서 거기 엄마의 이 책을 봤어요. 엄마에게 바친다라고 썼어요. 아니 저 그거 보고 진짜. 서운했어요. 아니
저 동료들과 같이 진행하고 있는 나인틴의 문카루 손님은 감사한데 아니 그 동료 PD들한테 왜 감사 안 해? 이러니까 우리나라 시상식이 재미가 없는 거야 이 사람아. 다시 같은 사람들 때문에. 아니 동료 PD들한테 감사를 안 하더라고. 아 그런 거야? 아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드리고 싶은 미국 드라마. 그러니까 사실 좀 이따가 저는 개인적으로 요새 뭐 보시라고 추천을 많이 듣고 이거는 이제 제가 좋았던 미국 드라마들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제가 추천드릴 미드는 좀 이따 다시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미국 드라마는 아마 안 보셨을 것 같은데 역시 괴작입니다. 저는 뭐지? 미국 괴작이 많은 미국 드라마 중에서도 최대의 괴작이라고 생각하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너무너무 재밌게 봤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그 당시에 금요일 밤에 11시쯤에 이제 방영을 했던 드라마인데 다음 주를 기다리는 게 어려웠어. 와 이거 다음 주까지 어떻게 기다리지? 금요일 밤마다 하나씩 하니까. 뭐지? 데이빗 린치 감독의 트윈픽스입니다. 나 그 영화로 봤네. 영화로도 영화는 재미없어요. 근데 영화는 그냥 그런데 영화로 봤어. 드라마가 너무 재밌어요. 이게 그 당시에 난리 났었는데 난 이걸 못 봤네. 지금 뭐 근데 이거 약간 괴기스럽지. 나 약간 그래서 근데 안 무섭지 봤어. 않아요. 무섭진 않은데 정말 괴작이에요. 그러니까 스토리상으로 보면 평범해요. 스토리는 어떤 스토리냐면 지금 그 최근에 AMC에서 방영했던 킬링이란 드라마랑 약간 스토리가 비슷한데 그 어떤 소녀가 죽어요. 그래갖고 그 소녀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수사를 하려고 그 쇼걸에도 나왔고 위기의 주부들에도 나왔던 듄 그리고 미국 드라마 듄에도 나왔던 카잉 맥락클란이라는 그 배우가 있습니다. 카잉 맥락클란이 이제 FBI 수사관으로 와요. 와갖고 이제 수사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인데 이게 너무 괴작이야.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수사 스토리가 아니에요. 거기서 저 엑스파일에 나왔던 데이빗 듀코브니도 저 잠깐 저 FBI 수사관으로 나오거든요. 근데 FBI 수사관이 평범한 FBI 수사관이 아니고 여장 FBI 수사관이야. 자기가 여자인 척하고 잠입 수사를 하다가 여장에 하는 거에 눈을 떠가지고 여장을 하고 다니는 FBI 수사관 뭐 아니면 한쪽 팔이 없는 무슨 구두수성공 이런 식으로 캐릭터들이 진짜 희한한 캐릭터들이 많이 나오고 괴작이에요. 얘구나. 그 저 쇼골에 그 나왔던 네. 그 보니까 알게. 제작자 나도 찾아보고 있어. 화려한 제작자 섹스앤더시티에서 고개 숙인 네. 남자 얘구나 얘. 완전 괴작이야. 정말 이런 괴작이 없는데 이게 어떻게 방영이 됐을까 싶을 정도로 괴작이야. 너무 희한한 드라마인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니 이거 어떻게 보지 지금 와서? 20년 제가- 20년 전 영화. 제가 드릴게요. 볼 수 있어요. 토렌트 돌리면 다 나옵니다. 토렌트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트윈픽스 그 당시에도 근데 난리 났었죠.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선 별로 난리가 안 났어요. 그래? 미국에서는 대단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그 당시에 제 생각에는 너무 괴작이라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언제 봐도 이해가 가야 돼. 1화 봐도 8화를 본 것 같고 8화 봐도 1화를 본 것 같아야 되잖아. 근데 이거는 연애하고 8화에서도 연애하고 이거는 너무 괴작인 거야. 그래갖고 사람들이 잘 못 받아들였던 것 같은데 정말 재밌고 정말 독특한 드라마. 와 이런 드라마도 있을 수 재밌겠다. 있구나 싶을 정도 너무 희한하거든요. 나 그 당시에는 약간 무서운 느낌 나서 못 보겠더라고. 약간 무섭기도 한데 별로 무섭진 않아요. 무서운 게 주요는 아니고요. 이 인간의 마음이 가진 어둠과 이중인격 이런 거에 대해서 다룬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 누구나의 마음 속에는 조금씩 어두움과 그리고 자기밖에 이해 못하는 그런 특이한 정서들이 있잖아요. 있지. 그런 정서들에 대해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는 드라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 행동 하나하나가 되게 다 이해하기 어렵고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하나 싶은데 그걸 보다 보면 나도 저런 면이 있지 싶은 그런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두운 면들에 대해서 독특하게 풀어낸 그런 얘기거든요. 너무너무 재밌고 너무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데이빗 린치라는 감독이 가지는 왜 특이한 면들 있잖아요. 이레이저 헤드부터 시작되는 뭐 머럴랜드 드라이브라든지 이런 정서가 있지. 뭘 때리지. 그 정서가 그 감독의 정서가 데이빗 린치가 좀 괴기스러운 네네. 측면이 있어. 그 정서가 최고로 잘 압축돼서 그러니까 드라마를 가지고 압축됐다 그러니까 이상하지만 최고로 잘 압축돼서 최고로 잘 만들어진 게 저는 트윈픽스라고 생각하거든요.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기회 되시는 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끝난겨? 예, 그쵸 뭐 제가 또 그리고 추천드리고 싶은 미국 드라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최근에 그 워킹데드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시즌 2는 망작이에요. 근데 시즌 1하고 3가 굉장히 재밌거든요. 재밌다. 그 되게 워킹데드. 영화 같은 만듦새예요. 화면도 되게 영화 같고 내용도 되게 영화 같은 느낌인데 그 워킹데드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드워크 엠파이어 뭐 아까 소개드렸던 건데 뭐 그러니까 HBO랑 AMC에서 그 방영한 드라마들 대체적으로 재밌고요. 뭐 홈랜드 이런 공중파에서 한 것도 재밌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케이블에서 했던 드라마들이 좀 더 만듦새들이 좋아서 왜냐면 거기는 이제 돈이 일단 유료 채널이니까 더 재밌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식스핏 언더라고 저 장의사 식스핏이란 게 그
사람이 묻히는 깊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사람이 그 수거죠. Six Feet Under. 식스피드 언더라는 미국 드라마가 있는데 장의사에 대한 얘기인데 뭐 그런 것도 그렇고 되게 독특하고 재밌는 드라마들 많이 있으니까 미국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재밌다 추천받으실 필요 없이 자기들가 이거 재밌겠다 싶은 거 찾아서 브레이킹 배드만 해도 되게 특이해요. 마약 재배하는 고등학교 화학 선생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괴작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자기 취향에 맞는 걸 보시면은 재밌는 거 많이 보실 수 있을 거고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미국 드라마들도 재밌는 것들이 많으니까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보시면 아마 좋은 거 많이 있을 거예요. 아, 나 최근에는 진짜 그거 너무 재밌더라고. 뭐야? 추천해드리고 싶어. 그냥 보라고. 아, 뭐였더라? 뭐 아까 말한 셜록. 어우, 셜록. 셜록. 셜록은 셜록 죽이지. 여섯 개는 6개밖에 진짜. 안 되는데 죽이지. 어우, 셜록 진짜 꼭 보세요, 진짜. 6개는 볼만하겠다. 아, 너무 재밌어, 셜록은. 한 1시간 만짜리거든요. BBC에서 그러니까 영화 나온 6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컴버배치 나오는 영드 셜록이 있는데 이거 6개는 정말 꼭 보세요. 아 그러고 보면 컴버배치는 영화 연기나 드라마 연기나 거의 동일한 연기를 하는데도 둘 다 연기를 되게 잘하네. 그러니까 잘해. 이게 영화 연기랑 드라마 연기를 구별하지 않고 동일한 연기를 하는데도 위화감 없이 둘 다 잘해. 그 허리가 최근- 길어서 그렇지 잘해. 연기는 잘해. 셜록이 샤인이랑 상관없죠. 네, 상관없어. 야, 그 끝으로 저 노래 하나 틀면서 끝나면 안 되니? 뭐요? 아, 노래 안 되지? 음란소년? 안 돼. 뭐 안 틀 되지? 거예요. 나중에 아, 틀게요. 틀어도 돼? 네. 아니, 난 옛날에 정말 80년대 너무 재밌게 봤던 미드가 있는데 뭐 머나먼 정글이라고. 머나먼 정글. 아, 페니 블랙. 롤링 Rolling 스톤즈. Stones. 단단단 Fucking Stones. 단단단. 아, 페니 나 진짜 블랙. 이 노래만 그 당시에 이제 토요일인가 언제 이거를 머나먼 정글을 하는 거야. 토요일 5시인가 하는데 이 노래 소리가 들리면 막 흥분해가지고 텔레비전 앞으로 막 달려갔던 기억이 나는 거야. 머나먼 장군이 원래 원제가 저 메쉬였나요? 원제가 뭐 투어 오브 듀티래요. 아 그래요? MASH가 예. 그럼 딴 건가? 저 메쉬가? 그거는 아마 다른 걸 거고요. 하여튼 이거는 다른 상사 건데. 이름 뭐였죠? 그 멋있는 상사. 머나먼 정글. 멋있었어요. 하여튼 금발머리 대위. 굉장히 재밌는 네, 머나먼 네. 장군이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스티븐 카프리, 골드먼 중이, 앤더슨 중사. 앤더슨 중사. 중사. That's what I'm talking 테렌스 about. 닉스, 앤더슨 중사. 앤더슨 중사. 진짜 재밌었는데 이거. 그러니까. 머나먼 정글. 제가 미국 드라마 중에 정말 재밌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드라마도 재밌는 게 많지만 우리나라 드라마는 천편일률적인데 비해서 미국 드라마는 백화제방이라고나 할까. 제가 너무 오늘 새끼 백화제방을 안 쓸 이 것 새끼야 같아서. 진짜 지금 마지막에 지금 백화제방 이 자식아 이 자식 나쁜 자식 진짜. 아 그리고 지금 그 지금 페니 저기 블랙 뭐야. 소개하셨는데 미드에 좋은 음악도 많이 나오잖아요. 저는 음악 하나 꼽으라면 그레이 아나토미에 보면은 케이티 턴스털이라는 그 여자 가수가 부른 서든리 아이스로 유명한 서든리 아이스로 유명한 유니버스 앤 미라는 노래가 있어요. 사실은 Universe 그레이스 and Me. 아나토미에서 제일 뜬 노래는 저 스노우 패트롤 노래죠. 스노우 패트롤. 스노우 패트롤의 최신카가 제일 그 최신 그러니까 카즈도 그러니까 그거 한 곡으로 좋고. 스노우 패트롤이 일어섰죠. 그것도 근데 있고 하여튼 들어보세요. 포스트맨인가 포스트박스에 포스털인가 포스털에 그 노래도 참 좋은데 유니버스 앤 미는 들을 때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싸구려 모텔에 가서 진하게 사랑을 한 뒤에 손을 꼭 잡고 들어보세요. 그때가 제일 듣기 좋아요. 그 해봤나 보죠. 무슨 소리세요? 저 하우스를 보면은 하우스 같은 경우는 매시버텍의 티어드랍이 그 타이틀 음악이잖아요. 그게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하우스랑. 잘 맞지. 그러니까 원래 음악을 들으면 위화감이 들 정도로 너무 잘 맞아. 포스터 서비스에 포스터 서비스. 제목이 생각이 안 난다. 제목이 하여간 포스터 서비스 노래 하나 나오는 게 있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 나 그거 저 썼었어 음악을. 그죠? 그 노래 너무 좋죠. 나 그거 코드로 썼었어. 그죠. 라켓 모르겠다 하여튼. 뭐 약간 그런 느낌이야. 뭐 라킷은 아닌데 약간 포스터 서비스의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음악 너무 좋아요. 그레이즈 아나토미에서. 제가 그 코드 음악으로 저 시네타운 할 때 썼었습니다. 맞아.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 라이프 오브 파이 관련돼서 그 몇몇 분들이 그런 불편했다 이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뭐냐면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이제 그 요리사가 엄마를 강간했다 뭐 이런 거에서 마지막에. 웃고 떠들리기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뭐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기조가 그냥 낄낄거리는 거고 그게 무슨 실제로 벌어진 일도 아닌데 그 정도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게 그것만 띄워놓고 보면 그러니까 원래 그렇잖아요. 편집 기법이란 게 그 맞아요. 말만 띄워놓고 보면 되게 이상해요. 예를 들면 그 김용민 교수 막말 사건 때도 김용민 교수 말만 띄워놓고 보면 세상에 이런 미친놈이 없죠. 근데 그게 맥락 속에서 보면 이해가 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저희가 뜻하지 않게 이렇게 많은 분들이 들으시는 바람에 전체적인 맥락으로 안 들으시고 그것만 들으시니까 되게 우리가 이상한 얘기를 한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저희가 쭉 해왔던 얘기에 따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고 그게 뭐 엄마를 강간하지는 것도 아니고 엄마에 대한 강간이 벌어졌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맞아. 그러니까, 그 라이프 오브 파이에 그 저기 뭐야 그 대사가 좀 약간 이재익 PD가 했던 대사들이 조금 거슬리셨다는 여러분들이 계세요.
근데 사실 이거는 저희가 영화 얘기를 한 거고요. 또 이 영화 자체가 어떤 우화에 관한 영화인데 그런 부분들은 그런 성적인 코드의 부분들은 저희가 충분히 다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그 전래동화 기억나시죠? 전래동화가 사실은 다 잔혹하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 게 그러니까. 엄마가 맞아요. 고개를 넘어와요.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 게 그 떡이 이재익 PD가 좋아하는 그 떡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그렇죠. 그런 그렇지. 변형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순환시켜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 게가 그거 맞아요. 그거야. 아니 이분 변형이야 그거지. 100% 그거야. 엄마가 저 고개 빼퍼지, 넘어오는 그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을 게가 그 떡일 수도 그래, 있는 100%, 거예요. 100%. 그러니까 사실 신데렐라도 사실은 발목 잘리는 얘기란 얘기도 있는 거고. 발목 잘린 얘기도 있고요. 거기서 말하는 구두와 발의 그 의미가 어떤 섹슈얼 코드를 그렇죠. 우화식으로 바꿔놓은 뭐 그런 그렇죠. 걸 수도 있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저는 어떻게 춤추는 구두도 생각하냐면 그렇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영화 프로그램이니까 장르가 있잖아요. 네네. 영화의 장르에는 슬래시 무비도 있고 포르노도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슬래시 무비를 다룰 수도 있고 포르노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슬래시 무비는 우리가 팝콘 먹으면서 사람의 내장을 빼고 팔다리를 자르고 머리를 여는 거를 팝콘 먹고 콜라 먹으면서 애인이랑 데이트하면서 보잖아요. 같은 맥락으로 그걸 이해해 달라는 거죠. 맞습니다. 어쨌든 제가 이제 드리는 변명은 장르적인 관점에서 그런 네네. 식으로 얘기를 한다 이런 거죠. 하여튼 저 듣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몇 분 나왔어요 오늘은? 오늘 1시간 57분, 58분 적당하네. 돌고 있는데 저 다음 주 영화는 그러면 당연히 베를린 베를린 가겠습니다. 가야죠. 베를린. 하여튼 저 뜻하지 않게 EJ 덕분에 많은 분들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EJ 분들과 그리고 새로 들어오신 청취자분들 그리고 원래 저희를 사랑해 주셨던 분들 많은 분들 에어트림님 우리 1호 청취자인 에어트림님을 위시하여 많은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에어트림님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지금 저 2차를 향해서 네. 가열차게 지금 합격기 팍팍 써드리도록 합격하면은 우리가 저 특집 법률 영화를 해가지고 에어트림님 한번 모시는 걸로 모시고. 법 관련 영화 아 근데 진짜 다음 주에 여자 불러요? 모르죠. 아 뭐야 말해놓고. 아니 부를게요. 봐서 부를게요. 베를린 하잖아. 어. 전지현 부를 수 있으면 부르고. 재밌네. 막 던지네. 아 김동희가 여유가 생겼어 이제 멘트가. 날아다녀. 조금 잘 되니까 미쳤어. 제가 미쳤어. 김우정이 미쳤어. 메일 많으니까 그러네. 메일 많이 받더니 헷가닥 돌았네. 죄송합니다. 저 메일을 받으니까요. 좀 눈에 뵈는 게 없네요. 예. 하여튼 감사합니다. 저 풍문으로 듣는 방송, 간접 광고가 가능한 야매 방송, 월급쟁이들의 애연이 담긴 방송, 하나만 한 얘기를 열날이 하는 방송, 시네타운 19 38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다음 주에 메일을 꼭 제가 요약을 해가지고 모든 분이 소개될 수 있도록 엑기스만 뽑아오도록 하겠습니다.